또 특정 주제에 관해서 다룬 책들은 몇 개 있지만 그것도 채 합쳐봤자 10권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룬 건 딱 2권입니다. 요거는 이제 서해 문집에서 나온 건데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 잘 알다시피 뉴라이트 대한교과서가 나왔을 때 그것이 일종의 뉴라이트의 성경책 대중본이 바로 뉴라이트 대한교과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파락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 거기에 근거해서 그 이후에 이제 교학사 검정교과서도 나오고 국정교과서도 나오고 이번에 또 어디 학력 무슨 어디 거기서 나왔는데 그 모본이 됩니다. 그 책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 책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제 좀 이게 뉴라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를 할 때 역사학계에서 제가 있었던 민족문제연구소라든지 역사문제연구소 또는 이렇게 해서 주로 진보적인 역사연구 사단체에서 긴급회의를 해가지고 나눠서 주제를 맡았습니다. 그때 뭐냐면 사실 민족문제연구소는 회의는 참가했지만 아직까지 진보적인 역사단체에서 민족문제연구소를 학술단체로 별로 그렇게 보지 않고 좀 민족주의적인 운동단체로만 봤어요. 저는 상당히 그게 좀 이제 잘못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들어갔다가 긴급 제안을 해서 친일 문제를 넣어야 된다. 반드시 뉴라이트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제안을 해가지고 제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회의에. 이 지필진 회의에 가서 친일 문제가 매우 뉴라이트에겐 중요하다. 근데 그걸 빠지면 안 된다 할 때 그 당시 한국 역사학계는 친일 문제를 그렇게 의외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일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필자로 들어갔었고, 갔던 거. 2번째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이 뉴라이트 대한교과서는 앞으로 검정교과서를 실제로 관철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된다고 할 때 역사학계 교수들이나 그 당시 참여했던 역사학계 사람들이 그는 불가능하다. 왜? 교과서는 역사학자들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우 참 딱하다. 당신들은 아직도 한국에 수구 세력들이 어떤 인간인지를 근본적으로 모른다. 우리와 같은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운동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패배했다. 항상. 걔들은 안 되면 되게 하는 사람들이지. 그걸 왜 우리와 같은 루틴으로 간다고 이렇게 하는 이 순진함이야말로 나는. 그건 당연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해서 이 자기네들 만든 대한교과서에 기초해가지고 그 다음에 뻔한 거 아니냐. 교과서를 만든다. 검정교과서 만들 때 아니 그 역사 교사나 그 다음에 교수들 중에서도 수구 우익이 있습니다. 한국사에도. 이런 사람 한두 사람 대충 껴놓고 이거 맞추겠어 정책적으로 밀어붙일 건데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채택률이 낮으면 수능 시험에 낼 것이다. 근현대사 부분을 그 교과서에 맞춰서 그렇게 채택률 올리게 된다. 그 다음에 뭐냐 입사 시험하고 ROTC 시험 문제나 이런 데다 다 축제할 거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그럼 다 따라간다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 말대로 다 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역사학자들 대중동을 안 해본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적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전략 전술을 짠다는 이 무식한 이상한 그 이번에 윤석열에 대한 평가도 그렇잖아요. 나는 무속 정권이가 2년 전에 주장을 했고 전쟁 일으킬 수 있고 쿠데타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주장했어요. 저 비판받았죠. 근데 그들은 합리적 선택으로 가는 게 아니죠. 이번에도 간단하죠. 뭐 복잡한 거죠. 윤석열이 왜 안 했습니까? 딱 간단해요. 나는 죽기 싫다잖아요. 뭐 법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대중들한테. 윤석열은 이번에 나가면 사형 아니면 무기임대를 대중들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우리는. 지가 사형당하고 무기당하기 싫으니까 갈수록 사형이니까 내 죽을 바에 다른 놈들 죽이겠다 해서 같이 죽자는 순장좀 만들기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필요 없는 거죠. 이거 뭐 법에 대한 검사 출신이 이렇게 무식하다 이런 생각에 대한 평론가들은 아직도 나이브한 거예요. 저기에 대한 생각이.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라이트는 위험한 세력이고 걔들이 다 장악했어요, 사실은. 이 뉴라이트와 정광훈이가 결합되면 새로운 신정 한국판 우익이 나올 겁니다. 여기다가 누가 또 손잡겠어요, 앞으로. 정광훈이 그룹에다가, 태극기 부대에다가. 있잖아요, 누구죠, 그 사기꾼.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기꾼 있었잖아요. 머리 이렇게 올백해가지고. 허경영이 내 신천지 합치면 그 몇 프로 되신지 아세요? 비례로. 현재 자주파만큼 나와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걸 공부하려면 일본의 공명당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남녀 호랑이교. 걔들이 어떻게 해서 정치적 지분을 갖게 되고 연립정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 프로젝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중들은 그런 거예요. 진보적이기도 하지만 독려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세력들이 앞으로 준동하게 된다. 이번에 잘못 잡으면. 국회의원들 그게 가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정광훈이한테 호소하러 가잖아요, 영남 애들이. 그래서 그래도 영남 지역대 결합하면 그 퍼센트가 몇 프로 되겠어요? 걔들은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 미친데 누가 가? 제가 경상도인데 가보면 다 미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한국은 극우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미친놈들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반군과 함께, 친미, 친일과 함께. 이 특이한 세력들이 뉴라이트 손을 잡기 때문에 위험하다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한 2008년도에 나왔었고, 여기에. 그래서 이걸 보면 뉴라이트 대한교과서에서 북한 파트까지는 대강 다루는데 현대사 파트는 잘 다루지 않았어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2019년도에 나왔는데, 푸른 역사에서 냈는데, 이것은 바로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아무도 안 살 것 같으면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책 읽고 수구 세력들이 위안부 소녀상을 때려 부수러 간 거예요. 이 책을 읽으니까 알고 보니까 창녀였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뭐 이해가 안 가죠. 딴 거 보도 적어도 한국사에서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만은 좌우 진보 할 것 없이 다 같은 사유를 가졌는데 2019년부터 손해상 때려 부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것이 가능했던 게 반일 종족주의 책에서 그런 내용을 줬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 2019년도에 그게 베스트셀러 1위가 되니까 이건 정말 민망하구나. 그래서 서승 교수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박 선생, 세상에 2019년도에 임시정부 100주년, 3일 100주년인데 뉴라이트 반일 종족주의가 베스트셀러 1위가 된 건 진짜 치욕 아니냐. 그래서 기획을 좀 해봐라. 그렇게 해서 기획을 부랴부랴 해가지고 낸 책이에요. 예,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서도 있는데, 여기에는 그, 윤석열과 가장 친한 친구 이철우 교수도 여기 총론을 하나 썼어요. 더 이상 뉴라이트는 옛날에 뉴라이트하고 다르게 타락했다고 이제 썼어요. 저는 이제 전체적인 걸 좀 썼고 해서 요 두 권,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라는데 요 두 권 정도는 그리 어렵지도 않고 좀 비교적 학술서와 일반 대중교양서의 중간 정도지만 쉽게 읽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러면 강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 1강인데 아마 1강은 지난번 강의하고 비교하면 제일 많이 겹칠 거예요. 2강부터는 거의 겹치는 게 없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예, 오늘은 이제 뉴라이트라는 게 무엇이냐. 근데 좀 들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있으니까 좀 간결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반 대중 강의할 때 설명이 길어지지만 여기 대충 뭐 기반은 있으시니까. 예, 넘어가시죠. 예, 뉴라이트 할 때 뉴라이트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명의 아버지. 우리가 플라톤에 보면 그 주인공이 나에겐 두 명의 아버지가 있었다라고 마지막에 끝나잖아요. 월남전의 두 얼굴로서. 마찬가지로 뉴라이트는 보면 세계사적으로 그러니까 영미권에 있어서는 네오콘이라는 것은 신보수주의라고 하지만 아주 무시무시하죠. 사실 네오콘은 신보수주의는 보수라기보다는 앞에 네오란 말에서 주는 이미지, 네오나치 같은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물론 나치는 아니지만 네오콘 세력이고 이 네오콘과 함께 등장한 경제적 내용이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이 신자유주의. 이 부분이 갖는 것이 영국과 미국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에서는 레이거노믹스.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대처리즘. 대처리즘이 훨씬 먼저 나왔다고 우리는 보는데 그쪽에 기반이 갖는 경제, 정치, 대외 관계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서구로부터 받아들인 내용이다. 한국의 뉴라이트는. 그 다음에 뭐냐면 또 하나의 아버지는 일본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알지만 뉴라이트가 권력 장악해서 이번에 희한한 일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영문판 한국의 경제 성장은 완전 뉴라이트 책으로 해서 영어로 써서 보급했어요.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이든가 어디서 했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복잡한 거 다 필요 없이 일본 회의라는 단체를 아시면 됩니다. 여기는 일본의 극우 단체예요.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게 일본의 극우는 보통 일본에서 극우란 말을 쓰지 않고 우익이라고 씁니다. 근데 일본의 우익이 곧 극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 일본에서 우익은 메이저 그룹이다. 일본 내에서 사상적 그룹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우리가 흔히 극우하면 소수잖아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우익이라고 통칭하는 극우가 현재의 자민당을 일본에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메이저 그룹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당이다. 자, 여기에 일본 허예가 있고, 그다음에 근데 이쪽 부분은 뭐냐? 이쪽으로부터는 주로 역사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교과서 탈환.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0년대에 나왔던 후쇼사 교과서 알죠? 부상사에. 바로 그것이 바로 교과서 탈환 투쟁이잖아요. 즉, 과거의 역사책은 전부 다 잘못됐다 해서 신우익 사관 내지 극우 사관으로 바꿔내는 운동에서 그게 성공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교과서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독도 같은 거 다 없어진 거죠. 위안부 문제 다 사라지겠던 교과서 탈환. 이 두 쪽을 합쳐서 한국에서는 이 두 개를 받아들인 것이 뉴 라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잘 알때 이것을 수준 높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해서 괴물로 들어온 거죠. 합쳐서.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뭐 다들 아시겠 제가 이거 따로 저 PPT를 우리 그 공부방에다가 한 20장을 정리했어요. 일강 내용을. 이거 오늘은 듣고, 그 다음에 PPT 20장짜리 보시면 오늘 내용이 저절로 다 정리되도록 했습니다. 완전 학원처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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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오컬로 넘어가고, 예. 신자유주는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건 사실은 뭐, 저보다 전공자가 있으니까, 뭐,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잘 알듯이, 뭐, 주로 이제 시카고학파의 프리드먼이라든지 하이에크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게 주창했다고 해요. 근데 뭐 우리는 뭐 이론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주로 중요한 정책들이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밀려왔다 했을 때, 그 신자유주의라는 말 속에 있는 것을 중요한 것이 경제정책이었잖아요. 제일 핵심이. 이거 경제정책이 보니까 알겠지만, 강한 정부를 배후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고전적인 자유주의는 정부가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강한 정부라는 게 배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했는데 배후로 해서 시장 경쟁을 한다. 시장 경쟁 우리가 많이 떠들고 있잖아요. 뉴라이트들이. 두 번째로 삶의 모든, 시장적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의 시장적 가치, 경쟁적 요소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거 합치면 뭐냐? 자유주의 시장 경제라 이것들을 부르고, 근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재산권이다. 재산권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property right이지 않습니까? 사실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0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대로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프랑스는 혁명들의 역사입니다.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 혁명, 즉 최초의 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회를 만들었던 최초의 혁명부터 파리 꼬문까지 보면 약 100년 되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에 수많은 혁명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프랑스는 대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내용적 가치에서도 대혁명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로서는 수많은 계급들이 계속 교체 변동되면서 혁명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혁명들이에요. 예. 근데 그러한 혁명들의 싸움이 결국 뭐냐니까 이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이 가치를 어디까지 실천할 것이냐 할 때 그것을 재산 가진 사람까지만 가자. 이게 제한제 선거 아닙니까? 그 프랑스 혁명 초기에는 뭐죠? 집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잖아요. 집 없는 사람은 투표권 안 줬단 말이죠. 이게 프로퍼티 라이트예요. 거기에 반대하면서 아래부터 올라온 게 휴먼 라이트. 그러니까 결국 프랑스 혁명은 프로퍼티 라이트하고 휴먼 라이트의 대결 속에서 이루어졌고 결국은 휴먼 라이트가 패배하고 프로퍼티 라이트가 장악해가는 과정이잖아요. 나폴레옹 3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과정인데 바로 그런 맥락이었던 게 저는 재산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지금 평등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 경제적 평등을 얘기하잖아요. 경제적 평등. 이 경제적 평등에서는 바로 이 프로퍼티 라이트를 넘어가는 휴먼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동체 안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남는 문제가 있는데, 얘들 프로퍼티 라이트 중심이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규제 완화, 민영화, 이거 뭐, MB 때, 이명박 때 가장 많이 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국유화와 복지 정책이 두 가지를 폐기한다는 거죠. 민영화로 다 넘긴다는 거. 예, 그런 것들. 잘 알다시피 세계화. 그 다음에 FTA 중시.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하는 말은 잘 알다시피 이거는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규직이 사라지게 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것들. 그 다음에 반노동조합. 그 다음에 공공 프로그램의 사적 영역으로 전환. 요즘 같으면 유아 프로그램 같은 거나 이제 하다못해 지금 의료보험까지도 지금 민영화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패권적 자유무역은 우리는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공주의가 여기에 결합된다. 경제적 정책에.
이런 특색인데 이걸 한국의 전면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이명박이고 그 이명박 정부는 정확하게 뉴라이트 정권이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저는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은 꼭 사회진화론을 강의해야 된다고 봐요. 사회사상에서. 이게 얼마나 사회진화론은 솔직하게 자본주의의 근본 사상이 돼버렸어요. 이제 과거에는 제국주의라든지 인종차별주의에 정당하지만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다. 스펜서 자체는 나중에 그렇게 안 살았다고는 하지만 본인은 좋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지만 사회진화론이 있다. 근데 물론 이것이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이게 꺾였대, 한풀. 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침체에 오고 한계와 비판에 직면했다고 하지만, 그때서 대체되는 게 뭐가 있다는 느낌 안 들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내용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나라 받아들였고, 여기에다 추가돼서 역사 문제가 들어오게 되구나,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너무 복잡한데, 나 PPT 드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일본 할 때 시험 때 가운데 걸 외우면 되는 거예요. 무라야마 다마. 이게 기축이다. 이 무라야마 다마를 기축으로 해서 일본 국우가 크게 분노하고 재조직된다는 거. 그 무라야마 다마가 뭐냐 하는 문제죠. 무라야마 다마는 그 당시 진보적인 사회당 정권이 이게 나왔잖아요. 즉, 알다죠. 우린 늘 보면 새로운 일본의 총리가 나올 때마다 우리 두 가지 가지고 일본의 한일 관계를 재단합니다. 가늠질 해보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일제 식민지 지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 위안부 문제든 과거사 문제, 즉 한일 과거사 문제라는 걸 하나 물어보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느냐 안 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태도를 가늠질하고 일본도 그걸 알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상징적으로 시그널을 보내준단 말이죠. 근데 이 무라야마 다마의 핵심은 뭐냐면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이건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진보적인 정권이든 간에 일제 식민지 지배는 원천적 무효란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그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요. 1910년에 이른바 우리는 이제 한일 합방이라 부르지만 한일 합방이라는 용어는 쓰면 안 되는 용어입니다. 그건 대등통합을 뜻해요. 대등통합. 그러니까 그건 우리나라의 친일파들이 이야기하던 거예요. 근데 일본에 이제 그 구구들이 얘기했지만 일본 정부는 그 대등해서는 안 되잖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말을 써야 되는데 그럼 한국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이제 저항이 심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탄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국제적 관계나 외교적 용어에 없는 신조어를 만들어요. 그것이 병합입니다. 그래서 일한병합조약이에요. 일본이 주체가 돼서 대한제국을 병합했다 때 병합은 식민지적 상태냐 아니면 합중국 상태냐. 이것을 모호하게 만드는 용어예요. 병합이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 조약문이 돼 있는데 우리는 한일 이렇게 되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한일 합병조약이 되잖아요. 근데 이 병합이든 합병이든 간에 이것은 국제적인 국제법에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모호하게 했지만 사실상 식민지 아닙니까? 그죠? 국권 상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면 됩니다. 용어를 어떻게 쓰든 간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한일 합방의 용어 자체는 실제 안 맞고 또 그 당시에 폐기가 됐기 때문에 대등통합이라는 뜻이니까 그건 안 쓰는 게 맞다. 다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조약 명칭이 일한병합조약이에요. 근데 한국의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쓰기가 자존심 상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또 한국의 또 당군 민족주의 이런 사람들 볼 때 우리가 왜 식민지야 그런단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는 안 쓰다 보니까 교과서적인 용어가 없어요. 저는 그냥 옛날게 난 맞다 봐요. 요즘 진보든 너무 과학적 용어 쓰자는데 나는 경술국치도 과학적인 용어예요. 저는 볼 때. 왜? 당대의 마인드에서 나왔던 사용된 역사적 의미가 있잖아요. 경술국치. 늘 국치를 행사를 했어요. 임시정부는. 나는 그래서 학교에서 용어를 못 만들면 경술국치로 가도 난 무방하다. 지금 임시회랑 그냥 써도 난 된다고 봐요. 당대부터 몇 번이나 써온 건데. 뭐가 임진조국전쟁이라 쓴 데서 뭐가 더 잘 들어온다?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이 무라야마 다마는 과거보다는 통속에 염하면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 그때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가장 미안해하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해라 했는데 조금만 더는 못하겠다. 왜냐? 그 원천적 무효라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 1910년에 이른바 병합조약이 무효라고 하면 10년부터 45년 8월 15일까지는 불법 점거가 됩니다. 그러면 보상만이 아니라 배상까지 다 물어야 돼요. 손해보상, 피해보상 다 물어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천적, 불법적이라고 우리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애초부터 무효다 하는데, 그거는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일본, 어느 정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신 예에서 뭐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괄목할 만한 얘기가 무라야마 다마에서 나오는 거죠. 즉, 적어도 일제강점기에 특히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의 군에서는 조선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성들 또는 유럽의 일부 여성들에 대해서, 특히 한국 여성들에 대해서 군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증거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과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즉 군이 직접적으로도 관계한 적이 있고 간접적으로 관계하기 때문에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인정해버렸어요. 근데 일본의 우익은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제국주의 시대에 있었던 범죄잖아요.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이런 것들 전쟁하는 거는. 근데 뭐냐? 여성을 국가가 성노예로 동원한 거죠. 군대에다가. 쉽게 말해서 포조로 한 거잖아요. 표현이 좀 결례입니다만 그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전 세계적으로 세계 여성들한테 다 비난받는 반인도적 범죄예요, 이거는. 그 당시 뭐냐, 일본은 1930년대에 이미 뭐냐면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국제조약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여성에 대해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공창제 문제도 왜 안 하느냐 해서 공창제 문제에 대해서 근데 얘들이 버텼지만. 저는 여성에 대한 해외로 송출한 문제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는 국제조약에 가입한 나라가 저지른 범죄인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일본의 유신이 너무 깎인다. 하니까 일본은 했어요. 이게 무라야마 다마고 이것을 가르치겠다고 한 거예요, 또. 그래서 무라야마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강도는 약하다 하더라도 최초 인정했고, 여기에서 일본 우익이 총골기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있을 때 일본을 지키는 국민의회 보면 극우와 퇴역 장군들, 여기 아베 신조나 스가나 아수 다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다 일본을 지키는 모임, 그 다음에 극우 활동가 문화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뭐냐면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에서 가르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일본의 사회교과서에는 가까운 나라들에 관한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그 이웃 나라들이 이런 챕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그걸 쓰는 거예요. 사회과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알다시피 일본사 책하고 사회과 책 두 개가 중요한 거죠. 예. 근린 국가에 대한 기술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쓰겠다니까 이들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뭐냐면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역사를 뭐라고 불렀냐면 자학사관이라고 불렀다. 지금 뉴라이트가 우리나라의 교과서를 자학사관이라고 부른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해서 과거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잘못된 역사로 고치는 것이야말로 자학사관에 빠졌기 때문에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일본사를 쓰자해서 만든 게 새로운 일본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걸 본따서 만든 게 뉴라이트의 교과서 포럼이에요. 교과서 포럼이 만든 게 뉴라이트 대한 교과서가 되죠. 그래서 새로운 일본 역사 교과서 책이 바로 후쇼사이라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2000년에. 자, 이렇게 나온다. 자, 한마디 하면 이 무라야마 다마에 대한 반발이었죠. 반발해서 이게 결집을 해요. 이 결집을 한 것이 바로 일본 회의인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이거 통계가 오래됐지만 97년대에 만들어집니다. 97년대에 만들어지는데 일본 내각의 80%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이 장악한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극우 정권이에요, 사실은. 외피만 이 시스템이 굴러가는 것은 민주적으로 굴러가지만 내용적 사상은 극우적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코바야시 세츠라는 이제 헌법학 교수가 주전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은 전쟁 전에 일본을 신봉하고 있으며 인권 감각이 없고 아베 내각을 중심으로 걸려주고 헌법 개정에 나섰는데 실제 지금 부분적 헌법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지금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헌법 6조인가 6조로 고치자는 거 아니에요? 일본의 6조는 뭐죠? 부전조약이에요. 일본은 전쟁하지 않겠다는 조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이에요. 남의 나라 침략하지 않겠다잖아요. 그걸 없이 해체하려는 거. 이 해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평화적으로 이미 파병은 다 됐잖아요. 이라크도 파병을 다 했어요. 그 다음 무대가 뭐냐? 한반도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뭐냐면 평화군으로 나간 것은 우리는 전투군으로는 안 간다. 평화 유지로만 간다고 해서 미국 양해해주고 보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냈고. 중동적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자유대는 해외 파병한 거예요. 다만 비전투원으로 파병했지만
일본의 우익의 꿈은 뭐냐? 이 위대한 황군의 역사를 가진 이 자위대가 다시 당당한 국군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위대는 외국이 침략했을 때만 방어하게 돼 있잖아요. 본토 내에서.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돼야 된다. 그러면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 핵심이 뭐냐? 일본의 안보가 위협이 되는 북한 아니냐? 소련이고 중국이다. 따라서 거기에서 뭐냐? 전쟁을 나가려면 한반도와 결합될 수밖에 없다. 그 연동시키려면. 그래서 한일 군사동맹을 맺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문제까지 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뉴라이트를 뭘로 바꾸냐? 이 무라야마 다마를 노무현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아주 외우기 쉽죠? 그런 유기적 대응은.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죠. 예. 저는 이거 보여드렸나요? 그 뒤에 좀 이렇게 약간 업데이트를 했는데, 예. 저는 알다시피 이거 한국의 보수 세력을 좀 부르지 않습니다. 보수 세력 부르는 그 순간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앞에 빠졌지만, 얘들이 족보할 때 이승만, 임시정부에서도 탄핵됐잖아요. 4.19에서 쫓겨났잖아요. 헌법 파괴범이잖아요. 근데 박정희 마찬가지죠. 쿠데타를 시작하고 총 맞아 죽었잖아요. 헌법 파괴범이에요. 그 다음에 전두환 마찬가지죠. 광주 학살이고. 노태우 마찬가지죠. YS만 애매하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안 됐지만, 그 다음에 MB 헌법 1조 파기범 구속됐잖아요. 박근혜 헌법 1조 파기범이죠. 탄핵됐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YS 빼고 전부 다 탄핵되거나 구속된 놈들이에요. 그것도 대부분 대통령으로서 자기 메달로. 그러니까 헌법 1조 파기는 보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헌법 1조를 지키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보수의 가치입니다. 그 조갑제가 계급품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라도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보수의 가치는 기존 질서를 지키고 헌법을 지킨다고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걔들은 아니지만 보수는 그게 맞죠. 교과서적 그거예요. 얘들은 헌법 1조 파괴범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이런 원래 우익도 없잖아요. 아니 친일하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서 남의 나라에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얘들은 그 사회비 박정희는 남들은 그 뭐가 있어요? 확실한 국가주의잖아요. 명백하게. 얘 나머지 브로커 놈들이에요. 극우 브로커다. 그러니까 헌법 1조 파괴범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뉴라이트의 조짐은 제가 볼 때 IMF 때예요. 생각의 시작은. 근데 그래서 이 IMF 때 유해창으로 들어갑니다. 유해창 특보로. 그 고려대학교 가면 권영진이 같은 애들. 기억나시죠? 권영진 지금 이네들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쫙 MB 때 들어와서 조직화됩니다. 그래서 2008년이 뭐냐면 유해창 시기에 조직이 돼가지고 2008년도가 되면 정치권에 진입을 하는데 잘 알죠. MB는 자기 대중적 기반이 없었잖아요. 대중적 기반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박근혜까지는 군부라든지 아니면 TK가 있었는데 양쪽이 경합을 하니까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MB는 없었던 거예요. MB는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를 가지고 시민사회 단체라는 이름으로 해서 우익 시민단체를 만들고 그 출발이 뉴라이트가 된다는 거. 얘들이 조직돼서 전성기는 MB 때부터 박근혜 때까지 전성기죠. 뭐 교과서까지 다 지인들고 그다음에 내각이 다 들어갔었단 말이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것은 이 둘이가 라이벌이지만 양쪽을 다 지탱해 주는 게 뉴라이트였다는 거, 이데올로기로. 그러니까 뉴라이트는 원래 보면 MB 정권만의 그 이데올로기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국의 수구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이 뉴라이트는 원래는 뉴라고 했지만 찾아보니까 도로라이트가 됐더라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도 과거의 올드라이트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고 20대들한테도 먹히더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2대 남들한테. 예, 요즘 보수화되는 20대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반북 굉장히 많아졌어요. 젊은 세대에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정서가 매우 달라요. 예.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어떻게 해요? 열받으니까 분노기예요. 이 분노 속에서 나왔던 책이, 분노 속에서 나온 게 반일 종족주의예요. 그전에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입장에서 섰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입장들이 대한민국의 주체고 주도세로서 이렇게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썼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대한민국은 인간들이 틀려먹어서 쓰는 게 반일 종족주의예요. 한국인은 천박한 민족주의, 샤머니즘적 민족주의에 빠져 있다고 쓴 것이 바로 반일 종족주의예요.
분노기예요. 했다가 지금 다시 윤석열로 들어오면서 이 두 세력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 두 세력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다시 뉴라이트가 복권한 것이 작년이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가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원래 이런 세력들은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이데올로기는 사라지지 않고 언제든지 곰팡이처럼 있다가 햇빛이 좋으면 말랐다가 햇빛이 우중충해지면 피는 그런 존재예요. 이데올로기란 것은. 박멸은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특이한 게 있어요. 굳이 제가 있었던 민족문제연구소가 그 전에 박근혜 때까지 친일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친일 문제라는 게 대중화된 건 우리 80년대 없었던 거 기억나시죠? 80년대 노동 문제였지 친일파 청소는 없었어요. 좀 시니어들이 감옥 가서 임종국 선생 책 읽고 친일파 문제 알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대중적 주제는 아니었어요. 우리 노동, 계급 이런 문제였지. 그러니까 그것이 대중화된 게 바로 박근혜가 다시 돌아오면서 친일파가 다시 얘기된 거잖아요. 박정희 혈서도 그때 처음으로 보았잖아요. 보도된 거. 제가 그때 사실 그 자료를 발굴했었는데 그 혈서 보도 기사를 한국사의 제일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였잖아요. 혈서 썼던 게 사실인지 아닌지 박정희가. 그것이 나왔죠. 그렇게 돼서 나왔지만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저 민족문제연구소로 어떤 그 사회운동단체가 제기하는 것을 떠나서 유튜브를 보니까 일반적인 진보나 일반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권을 친일 정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유튜버들이 쭉 보게 되면 그냥 합리적인 일반 시민사회고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인데도 친일파라는 거예요, 윤석열이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윤석열을 어떻게 제거하고 어떻게, 사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다 파괴시켰잖아요. 국가라고 하는 모든 시스템을. 왜냐하면 위로부터의 쿠데타잖아요. 위로부터의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쿠데타와 달라서 아래로부터의 쿠데타는 일부 세력이 하는 거잖아요. 위에서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는 것은 전군에 다 가는 거예요. 모든 조직에. 왜냐하면 국무위원들, 장관들한테 다 지시갔을 거 아니야. 아무것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군도, 군단급 이상은 다 갔단 말이에요. 전부 다. 왜냐면 당연히 그 계엄 포괄에 나와서 다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출동 준비까지 다 했는데 무산됐을 뿐이지. 전 분야가 다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윤석열이가 나갔을 때는 외교,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 지금 공수처 하는 직만 보더라도 다 재정비해야 될 시점에 와버렸는데, 이런 재정금과 함께 바로 이 위험한 이도의 뉴라이트 문제도 어떻게 하든 처리를 같이 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이거 그때도 직접 관계는 없지만 이런 배경되는 사상도 일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최고의 바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이건 우리 학생들 많이 하시는 분이 저보다 더 많이 알 텐데, 요거는 동아일보가 뉴라이트에 대해서 를 탄생시킨 작품이에요.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뭐냐면 자기네 스스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는 방식이 아니고 동아일보가 뉴라이트를 이렇게 정리했다. 그래서 뭐냐, 이 뉴라이트는 동아일보 작품이란 거예요. 자기네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자기네 스스로 이렇게 해요. 이 뉴라이트는 이념시장 최고의 히트 상품이었다. 자, 제가 볼 때 맞아요. 성공했잖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그래서 제 앞에다 동아일보가 써올린 이념시장 최고의 히트 상품 맞다, 나도 동의한다. 진보 못 만들었지, 아무것도. 그렇죠? 펌프니 당했잖아요. 근데 얘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아일보에서는 뭐냐면 수구에 몰락과 위기가 있었다. 그것은 첫 번째 97년과 2000년 대선을 2번 연속 패배했잖아요. 대선을 2번 연속 패배했다는 거. 거기에다가 2004년에 총선이 완패합니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충격받은 거예요. 유해창이가 날아가고 그다음에 총선까지 완패를 해버리니까 다시는 권력을 잡을 수 없게 되지 않느냐. 여기도 하나 위기가 있었어요. 이 지형 지도를 봤을 때 젊은 세대들한테 표를 얻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같이 있는 거예요. 숨어서는. 예. 자, 근데 여기에 뭐냐면 노무현 정부, 아까 무라야마 다마라고 하는데, 이 노무현 정부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최초의 사춘기 정부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춘기라고 얘기할 때는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뜬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나라 무엇인가는 자아에 대해서 눈을 뜨잖아요. 노무현 정부는 뭐냐면 국가란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성찰한 정부예요. 제가 볼 때. DJ 같은 경우에는 광주나 이런 데에서만 워낙 크등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전면적인 걸 했던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일제시대를 건드렸잖아요. 친일파 문제라든지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있잖아요. 이건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받았던 고통이에요.
그래서 피해 대가로 국가가 만들어졌으면 그 고통에 대해서 국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그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국가를 만든 이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그걸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독서를 많이 안 한 이유가 자기 감옥에 앞에 안 가 있어가지고 독서를 많이 못했다지만 굉장히 흡수가 빨랐어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앞부분은 뭐냐. 일제 시기는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 역할을 못했으니까 이제 국가를 독립운동에서 만들어줬으니까 그때서는 고통들을 닦아줘야 된다. 이게 국가의 의무다. 이게 일제에 대한 과거사 문제예요. 그래서 친일 문제까지 건드린 거예요. 친일 문제 사실은 디제는 절대 안 건드렸어요. 오히려 별로 우리 연구소가도 별로 불편했어요. 그 사람들도 보면 일제시대 사람들이거든. 근데 노무현 일제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사가 없어요. 원래 민주당 자체가 거슬러 올라가면 친일파 정당이었잖아요. 한민당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고, 해방위에 대해서는 또 노무현 정부가 뭘 하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분단이라는 문제와 한국전쟁이라고 하잖아요. 6.25를 다뤘잖아요. 실제 한국전쟁에서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뤄버린 거예요. 그 다음 그 위에서 수많은 의문사까지 다 다뤘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노무현 정부는 이렇게 파악한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쭉 이야기한 걸 잘 받아줬어요. 왜냐하면 이 참여정부라고 하니까 시민사에서 했던 여러 가지 과거사 청산운동에 대한 역사를 실제로 물어보고 국정원이 찾아왔어요. 명함을 들고. 물론 이명박이가 딱 대통령 되는 그 순간부터 국정원이 안 찾아와요. 그거 도청하는 거지. 그전에는 오피셜하게 옵니다. 와서 똑같이 들어와서 민족문제 와서 요즘 친일파 청산은 어떤 거냐, 그 다음에 어떤 시각으로 하냐 다 물어봐요. 경찰들도 다 전화 왔어요. 정보과에서. 한일 관계, 왜냐 여론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걸 다 흡수한 거예요. 노무현 정부는. 그래서 그걸 한 거죠. 그때 생각했던 철학을 쭉 내가 정리해 보니까 해방위에 대해서 뭐냐, 국가가 국민을 생각하고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가 뭐죠? 국가가 테러리즘의 주역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 테러리즘의 역사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국가 폭력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하시면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한국의 보수나 수구들은 오로지 경제 성장이라는 얘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나 인권에 대한 문제는 보류해 왔어요. 근데 처음으로 뭐냐면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국가가 생명과 재산을 앞질러가는 폭력 주체였다. 테러 주체였다. 국가 테러리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한 거죠. 그래서 한국사 최초로 국가란 무엇인가를 성찰하게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사춘기라고 보는 게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저항해본 세대잖아요. 우리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달라졌어요, 세상이. 우리가 80년대 나갈 때 당연히 우리도 같이 강목 준비해야 되고, 왜? 어차피 국가는 깡패니까, 우리 때리니까 우리 같이 때리자, 이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들, 딸이 집회 나갈 때 경찰이 자기를 때린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해요. 왜? 국가가 우리를 때린다는 게 말이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무현 정부에서 성장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저렇게 평화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봤잖아요. 우리도 밥차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 돈이 없어. 그건 두 가지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첫째, 돈이 없고 둘째는 그렇게 자유롭게 집회를 못 가졌잖아요. 가도투쟁할 때. 근데 지금 가능하니까 그게 밥차도 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문화가 나온다는 거.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를 우리가 겉으로 보면 별로 정책적인 효과는 없었지만 국가란 무엇이냐,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재규정해주고 역사를 소환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게다가 이제 중요한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그 다음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이것은 전통적인 한국의 우익들에게는 굉장히 금기사항이었단 말이죠. 이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대응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응해야 될 세력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왜? 기존의 낡은 올드 라이트는 여기에 대해서 뭐냐, 반공하고 경제성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사란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올드 라이트는 안 되는 이유가 그들 자체가 일제 때 친일파들이 많았잖아요.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친일파인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능력도 용기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뭐냐면 이 동아일보가 2004년 11월 달부터 연재가 여러 번 해요. 장기 연재를 한다. 두 면씩. 그게 뭐냐? 뉴라이트 침묵에서 행동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 기획 기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동관이에요. 동아일보 하다가 지금 이렇게. 예, 그래서 뭐냐면 자,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뭐냐면, 이 동아일보가 전국에서 발굴을 해요. 뉴라이트적인 사람들을. 직능 이걸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까지 다 따요. 전국에 있는 직능별로. 예. 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뉴라이트는 용어는 이제 뭐냐면, 원래 이렇게 할 때 뭐냐면,
연탄재가 필요하잖아요. 이거 잘 조직하고. 이게 뭐냐면 바로 자유주의 연대라는 애들, 신지호 지금은 친윤회 아래 친한으로 가 있는 이 신지호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다 잘른 최홍재 이런 애들하고 이동관이 같이 술 먹는데 자유주의 연대하니까 이동관이가 감각이 떨어진다. 이해가십니까? 자유주의 연대는 별로 요즘 말하면 이렇게 어필이 없다. 그래서 포장마찬가지로 술 한잔 먹다가 뉴라이트를 하자 해서 뉴라이트를 받겠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은 내가 볼 때 미국에서 옛날에 뉴 레프트가 있었잖아요. 마르쿠제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게 대한 또 반사적인 용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기홍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동아일보도 인터뷰예요. 우리는 원래 자유주의 운동이라는 말을 했다. 근데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아서 뉴라이트 쓰는데 다 따라하더라. 조선일보도 처음에는 동아일보 가더니 안 따랐을 거야 했는데 동아일보도 따라 쓰더라. 이해갑니까? 조선일보도 따라 쓰더라.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얘들이 싸울 때 뭐부터 싸워요? 그러면 선전포고를 누구한테 할 것이냐? 이 신조 이런 애들, 자유연대들이 선전포고를 할 때 일반 시민단체 운동권한테 할 필요 없다. 센 놈한테 가자. 누구냐? 노무현하고 맞짱 뜨자. 그렇게 해서 뭐냐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니까 걔들이 뭐냐면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공격하면서 하니까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붙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시작은 그랬지만 크게 보면 이제 이거는 MB 정권을 제가 기준으로 한 거예요. MB 때 어떻게 조직되는가 할 때 이명박은 박근혜가 아닌 그룹을 다 싹 끌어모은 거예요. 모았을 때 그나마 우리가 말할 때 그래도 좀 보수라고 하는 게 중도 보수인데 자기네들 기준에 선진화 그룹이라고 불러요. 동아일보에서는 선진조국 창조란 말 들어보셨죠? MB 때 그 말 썼잖아요. 네. 썼는데 여기는 이제 한민족 진보도 대한인데 여기서 제일 대표적인 건 한반도 선진화 재단입니다. 네. 한데 여기 보면 대표적인 주로 이쪽은 뭐냐면 비교적 그래도 점잖은 교수들이에요. 비교적. 박세일 아시죠? 바로 박세일이 간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초기엔 MB 때 경제적인 정책이나 정치학, 외교 이쪽을 맡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뉴라이트 핵심은 이쪽이에요. 이데올로그들. 이념형 뉴라이트. 여기가 그래서 저는 다른 그룹에 잡단책 읽어봤자 소용없고 여기서 딱 한 명 이용훈 것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별책 부록들이다. 일본 말로 하면 스키다시들이에요. 네. 자, 여기서 뭐냐면 그렇게 되니까 이것과 별개로 이 전체적인 이데올로기 구성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낙성대 연구소는 87년도에 나왔던 좌파 연구소였어요. 네. 안병직 교수가 서울대 앞에 있는 낙성대역 근처에다 만든 연구소예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 저기에서 뭐냐면 이용훈이 70학번이죠. 곧 은절이죠. 주익종은 79학번이에요. 이렇게 해요. 김문수는 안 들어오는 이유가 김문수는 동기인데 김문수는 경제학과가 아니고 무역학과예요. 제가 알기로는 경영대 상대죠. 옛날에 상대예요. 근데 이용훈하고 아주 각별하죠. 같이 옛날에 세미나도 하고 좀 운동도 좀 했대. 이용훈이도 공장에도 좀 다녔답니다. 이 낙성대 연구소가 90년대에 확 돌아선 거예요. 90년대 제가 볼 때 확실히 돌아선 게 90년대 한 중반대예요. 과도적인 게 92년도예요. 제가 보니까 이 낙성대 연구소가 이제 완전히 위화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자유주의 연대는 아까 했던 그 신지호 이런 그룹들이죠. 전형적으로 이제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이나 특히 여기는 NL의 친구들이 많았답니다. 주사파들. 그때는 뭐 NL이 아니라 주사파였지 뭐 상당수는. 네. 그다음에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그다음에 교과서 포럼은 이제 지식인 그룹인데 이건 이제 낙성대 연구소가 자기네들이 별동들을 만든 거. 그다음에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이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밑에 뭐냐면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추억의 이름들인데 김영환 아시죠? 너무 잘 아시잖아요. 김영환, 홍진표도 아실 거고. 저는 사실 모릅니다. 저는 학생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한기용, 신지호, 하태경, 최홍재는 고대죠. 네. 그 다음에 김인회, 허현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뭐냐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시대 정신이에요. 98년도 만들 때는 이 뉴라이트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 친구들도 뭔가 좀 해보자. 근데 서른도 망하고 이제 자기들이 생각했던 사상적인 지형은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을 때 뭔가를 해보자 했을 때 이미 운동은 접고 뭔가 이제 할 때예요. 네. 자, 이렇게 돼. 이 세 그룹이 있었어요. 이 세 그룹이 있었는데, 아까 이 중에서 시대 정신 그룹들이 일부가 뭐냐면,
정치적 지향을 많이 가지시고 특히 이 중에서도 신지어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 연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대 정신그룹에서 제일 많이 왔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나오고 낙성대 연구소의 그룹에서 안병재 들어오면서 여기서는 뉴라이트 재단을 만들어요. 그 뉴라이트 재단을 만들었던 것은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잘 알다시피 이 뉴라이트 재단을 만들 때 이 친구들이 돈이 있었을 리는 없잖아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 이름난 좌파들이 뭐죠? 우파로 가고 이들이 교육 계속 쓴 게 우리나라 대기업 찬양 논문을 썼단 말이에요. 정경련이 대줬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저는 그래서 근데 일본 우익에서도 이 변화를 굉장히 주목한 거예요. 안병재 일본에서 유명한 학자예요. 왜냐 동경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그게 연구 교수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병재가 재단 이사장인데 2006년도에. 그래서 이 뉴라이트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내니까 여기서 시대정신에서 나왔던 자유주의 연대그룹이 합치면서 이 시대정신을 기관지로 만들어본다. 그래서 뉴라이트 기관지로서 만든 게 쉽게 말하면 뉴라이트의 이스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뉴라이트 이스크라 이해가시겠죠? 그 뉴라이트 이스크라가 바로 이렇게 된다. 사단법인 시대정신. 그러니까 요때하고 달라진 건 이때 오게 되면 바로 이 낙선대 연구소의 그 이데올로그 그룹하고 이 신지오 같은 운동권 그룹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했죠. 재벌이나 기업에서 돈을 대줘요. 여기다가 솔직히 이들이 가졌던 연구 역량이 아주 뛰어났어요. 즉, 조선 후기는 좀 이용운이 하나지만 일제강점기의 경제사 연구는 이 친구들이 다 해줬거든요. 역사학계가. 그래서 부담이 없었어요. 상당수가. 그리고 이들이 진보적 입장에서 논문을 쭉 썼었어요. 박사 논문을. 근데 이들이 확 돌아선 거예요. 일본의 영향, 일본 경제학자들이나 경제사 같은 사람들이 완전히 우경화하면서 이들이 들어와서 강력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뭐냐면 깃들이 잡은 사람이 이용훈이다. 그래서 이대근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4.19 정책 논쟁할 때, 그죠? 예. 딱 이용훈이 그다음에 복걸 들어보셨죠? 이충구, 김양에서 이들에서 만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뉴라이트 기관주고서 우리가 뉴라이트의 2000년대의 중요한 글들은 이걸 찾아봐야 돼요. 시대정신. 여기서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제일 단골 집필자가 바로 이용훈이었다. 예. 예, 그렇게 되고, 이건 내가 이제 그 이유인데, 이 사단법의 시대정신을 돈을 계속 대줬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 가장 빨리 반응하는 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돈이 끊어집니다. 정경련에서 돈을 안 대줘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냐, 이 사단법인 시대정신에서 나오는 기관지가 지금은 무기한 발행 중지입니다. 중지사한테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의원 해먹을 놈 다 해먹었잖아요, 이미. 다 자리에서 하나씩 다 꿰찼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시대정신이나 이 기관지의 시대는 문재인 정부 시대가 들어오면서 끝나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대가 오니까 이게 다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다 국회의원 되면서 다 흩어지니까. 그래서 이 세력은 다 사라진 거예요, 사실 정치권으로. 그래서 각자 출세하고 밥 벌어먹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남은 게 뭐예요? 교수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교수하던 사람은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믿는 사상을 보급하고 싶은 전형적인 괴벨스가 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 괴벨스로 남는 그룹들이 만든 게 이승만 학당이란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 낙성대 연구소는 일반적으로 보면 연구 용역하는 프로젝트. 그래서 얘들이 제일 많이 한 게 일본과 한국에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도요다 재단 아시죠? 그래서 돈을 2번 받아 먹었어요, 이쪽이. 근데 도요다는 전범 기업이 아니에요.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 뭐냐면 뉴스 탑판 어디서 자꾸 이거 도요다 재단이나 뭐, 그 다음에 또 뭐죠? 또 하나 했어요. 진짜 전범했던. 사사카와 재단 이렇게 하자는데, 사사카와 재단은 초기에는 사사카가 전범인지 몰랐거든. 그래서 고려대학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국의 대학에 다 줬어요. 그 뭔지 몰랐단 말이야. 나중에 2000년대 들어와서 알게 된 거잖아요. 사사카와라는 게 전범이라는 게. 왜냐하면 장학금이 대학원에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 당시 2000년대, 1990년대에는. 유일하게 사사카와가 인문 계열에도 까다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막 줬어요. 그러니까 다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얘들 워낙 일본 통이니까 자주 받았었죠. 근데 더 크게 받았던 것은 도요다 재단에 돈을 2번 받는데 이것은 이쪽 그룹하고 일본에서 잘하는 호리우치나 일본의 유명한 경제사 연구자들이 있어요.
이들하고 연합세미를 하면서 일제시대를 해가지고 통계를 조사하다 보니까 일제 때 경제 성장했다는 걸 바로 일본인 학자들한테서 같이 공부해서 얻은 성과예요. 예, 그건 좀 이따 하기라고. 근데 이쪽은 전문적으로 어쨌든 전문 연구소다, 낙성대는. 이거는 이승만 학당 이 자체는 보시면 이건 연구단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데올로기적 내용을 안고 와서 대중 강연하겠다 해서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게 이용훈이가 만든 게 이승만 학대인데 여기에 낙성대 연구소에 주력이 들어오고 여기에 김용상 같은 희한한 인간들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승만 학단이 낸 책이 바로 반일 종족주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설명은 길었지만 이해는 가시겠죠. 나중에 표는 다 제가 그 파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그 그룹이라면 대중그룹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중그룹인데 이게 뭐냐면 누라이트 전국연합이죠. 이 전국연합의 짱이 누구냐? 김진홍 목사인 거예요. 이제 파트가 대충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포럼에서 2008년도에 책 한번 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책을 한번 또 냈어요. 교학사 금진정 교과서. 그거 안 되니까 국정했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 김진홍이 나서가지고 교과서를 이번에 냈잖아요. 근데 딱 두 학교만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데올로그다 보니까 계속 교과서 운동을 주도하고 이데올로기 주도하고 싶어 한다. 근데 이쪽 그룹에서 역할을 좀 받은 게 김진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이름을 썼는데 요즘 누라이트 안 붙이더라고요, 잘. 왜냐, 인기가 없거나 이제 누라이트 하면 저 좀 미친놈 아니냐 이런 소리도 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보면 한국의 80년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90년대 되게 되면 한총련이 만들어지고 학생조직이 한총련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민주노총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전농 있고 그 다음에 정교조 만들어지고 그래서 계급 조직 내지 계층 조직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에 대응해서 다 만들어놨어요. 그 만들 줄 아는 너네들은 딱 얘들이 해본 놈들이잖아요, 옛날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기가 막히게 선전선동 잘해요. 조직도 잘하고. 그리고 얘들이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낸다. 예. 요와 또 다르게 또 유근일 알죠? 조선일보. 이제 죽은 조선일보 주필하던. 유근일은 자기 아버지가 월북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옛날에. 그 유근일은 옛날에 그 민비련 사건이라고 있어요. 60년대 초에. 서울대학교 민족주의 비판연구회. 그 서클 사건을 한번 들어가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도교수 황성모하고 같이. 유해천. 이쪽도 굉장히 커요. 회원이 큰데.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동아일보가 정리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MB 때 꿀 빨아먹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이한테 별로 꿀을 못 빨아먹어서 열받아 있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보면 알지만 잘 보시면 학계는 어떤 사람을 조편하고 그다음에 법조계는 어떻게 하고 시민단체 어떻게 하고 시민단체에서 서경석을 굉장히 중시센터에다 놓은 거예요. 인터넷에는 뭐 쫙 했어요. 우리가 펜앤 마이크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인터넷 보수 매체. 이렇게 참 나름대로 인터뷰를 하면서 쭉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조, 시민, 종교 교육 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이런 거 잘 몰랐잖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 나갔던 거. 한국의 수구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조직을 이렇게 해낸 거예요. 언론이 매개가 되면서. 그래서 이것만 출력해서 내도 책이 두꺼운 책 한 권이겠더라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증으로 하나 넣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넘어가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이것도 넘어가도 되겠네요. 아까 했으니까. 아까 했던 거죠. 예. 요거는 뭐 넘어가도 되겠죠. 다 PPT 되니까 다 아는 내용이고. 예. 예, 이제 이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들은 저기 없었지만 이 누라이트 대학 교과서 있는데 이들은 제일 중요한 게 경제학자들이잖아요. 이 경제학자지만 알자지만 이렇게 고전 경제학도 아니고 굉장히 뭐야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입장에서 파악하는 거고 있어요. 얘들도 근데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본성인 자유와 이기심, 이거 자유와 이기심 이 자체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아담 스미스부터 얘기하기도 하고 막스도 얘기하긴 하지만 이쪽을 극단화시켰다는 거죠. 어차피 인간의 것은 자유. 이때 이 자유는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심이라는 것은 시장 경제가 이것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예. 이런 인간관이 있다. 예.
그 역사 발전에 동력을 삼는다는 거고, 요거는 제가 전에 한번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걸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내용들을 파일로 드리고 바로 이거를 10강 동안에 하나씩 잡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에요. 예. 예, 넘어가죠. 예, 바른사회시민연대는 쉽게 말하면 뭐에 대한 것이냐 하면 어디에 대한 대항마냐면 참여연대 있잖아요. 경실련, 여기에 대한 대항마예요. 대중조직으로.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 대응을 시켜놓은 거예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누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것도 아시겠지만, 예, 얘들이 실제로 뭐냐면 가장 MB의 핵심적인 대선 조직입니다.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아까 뉴라이트는 2004년도부터 이제 태동을 해가지고 조직화가 돼서 2005년도에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나왔는데, 뭐, 한마디로 하면 이때는 선진화 세력이 주도한다는 말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뉴라이트의 안병직이라든지 이용헌이가 쓸 때 현재의 한국 사회를 뭐라고 보냐면 중진국 자본주의 단계라고 얘기했어요. 고려대학교에서는 후진국 자본주의 배울 때잖아. 조영봉 교수한테 이해가시죠? 한국의 진보 진영들은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 사회를, 또 옛날 같으면 지금까지도 두 가지 왔잖아요. 신식민지라는 조건을 크게 두죠. 식민지라기보다 신식민지적인 조건. 거기에서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신식민지 속에서 후진국이라고 본 거잖아요. 또는 예속경제라도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이 뉴라이트들은 아니다. 한국 사회가 후진국으로 시작했다. 즉 개발도상국으로 시작했지만 1970년대의 박정희의 경제 성장에 따라서 199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닉스가 완성됐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신흥공업국가. 이게 홍콩, 싱가포르, 한국, 대만 아니냐. 홍콩, 싱가포르 빼면 나머지 두 개는 뭐냐. 일본 식민지였다. 이해가십니까? 왜 이 두 나라만, 그래서 이들은 신흥공업국가인데 이제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라 중진국 단계에 들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일본인 학자 주장이에요. 나카무라 사토루의 주장인데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따라서 한국 사회는 뭐예요? 중진국 자본주의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누라이트 처음에는. 근데 소련이 망한 이후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얘들이. 중진국 자본주의라는 이 생산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주의의 물적 토대로 잡을 것인가를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얘들이 좌파일 때는. 그러다가 좌파 생각에서 우파로 딱 가버리는 순간 중진국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면 안 된다 할 때 남은 길이 뭐겠어요? 선진국밖에 없잖아. 이해갑니까? 그래서 선진국 이데올로기로 간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자기들에서 자본주의의 영원한 발전, 그러면 중진에서 선진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보면 크게만 3종 세트가 있다. 예.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메인 수프. 우리가 신라면으로 보자. 라면은 라면인데 새로운 라면, 신라면 나올 때 면발은 똑같은데 수프가 3종이 바뀌었다 할 때 메인 수프, 베이스 수프는 뭐냐? 이쪽이 핵심이다. 낙성대 애들. 이쪽이다. 이 낙성대 애들이 뉴라이트 재단으로 가고 그 다음에 긍정한 부분들이 이승만 학당을 만들어서 유튜브 강의하고 이 유튜브 강의 내용을 가지고 책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1년에 한 권씩.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승만 학당에 듣는 사람들이 한국의 60대, 70대들하고 그 다음에 퇴직한 대기업 간부들이에요. 자꾸 이렇게 우리는 보면 일배 생각하는데 일배는 아니에요. 원래 파시즘은 위로부터도 있고 아래로부터 다 있잖아요. 엘리트 그룹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아래부터 받쳐주고 시공창에서. 그래서 실제로는 이들이 다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들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성공 신화를 만들어주고 친일파를 부활시켰다. 그러면 이렇게 잘난 대한민국이 있으면 못난 빵 셔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못난 빵 셔틀. 여기가 음치나라면 이게 빵 셔틀. 그게 북한 때를 까기. 아시죠? 북한은 뭐냐? 우리는 이렇게 잘났는데. 해서 여기는 누가 해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운동권이 공부 안 했잖아요. 이거 전문가는 주사파들이잖아요. 북한 찬양하던 애들은. 얘들이 확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그때 김영환이, 홍진표 이런 애들, 김영환은 북한 해방시키겠다고 지금 설치고 있잖아요. 얘들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역할 나눈 거죠.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는 이들이 서준다면 북한은 대비시켜서 보여야 되니까 북한 때리기 운동.
또는 북한 해방운동, 남한운동권의 종국머리 이런 걸 하는 역할로 나눠서 이게 양재축입니다. 그러면 이게 야채수프지. 그 뭐죠? 얘들이 참 훌륭해. 천국 갈 거예요 하고 참기름 풀어준 애들. 향신료. 이게 서경석, 김진홍이라는 얘기예요. 이른바 개독교들. 그래서 뉴라이트를 지금은 이렇게 3대 축으로 바라보는 게 오히려 앞에 것보다 더 단순화시켜서부터 현재로 이렇게 돼 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아니. 여기까지 슬라이드가 다음 슬라이드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죠. 다음 슬라이드 어떤 건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900 몇 장짜리였어. 이게 다 했는데. 예? 이게 첫 번째 이거 비판 처음에 이거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다음 다음 파일에 다음 PPT. 예, 넘어가죠. 그럼 이거 좀 PPT가 잠깐만 제가 그냥 갈까요? 예, 그냥 가죠. 뭐 이렇게. 근데 PPT를 한 10년 걸려서 만든 거예요. 예, 자, 아까 그 뉴라이트 3종 세트에서 일단 낙성대 경제연구소에 대해서는 이게 오늘은 이론적인 게보다 이게 그 흐름 차원이니까 꼭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왜냐 이게 들어보셔야 다음에 쟤들 어디서 왔구나 하는 우편번호를 알 수가 있으니까.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잘 알다시피 구좌파 경제학자 출신인데 제일 열심히 게 안병직, 이영훈, 김낙연 또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에 뭐죠? 한국과학중앙연구원장 된 그게 김낙연이거든요. 예. 예, 근데 주익종 이런데 이들이 요 밑에 중요하죠. 일본 도요다 재단의 연구 지원금으로 2차례 연구과제를 수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88년부터 3년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게 안 나와요. 연예계에서. 그래서 제가 요것만 했고 그다음에 2차는 2005년부터 2008년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얘들이 중요한 게 실증이에요. 통계만이 진실이다. 난 이렇게 말하는 경제학자도 처음 봤어요. 진짜 제대로 통계학한테 물어봤더니 통계만이 진실이다 말하면 욕한답니다. 통계학에서는. 통계는 고문하는 대로 실토한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냐면 도요타에서 300만이면 3천만 원 이렇게 되지만 큰 돈이었어요. 88년도부터니까. 이때 일본인 학자만이 아니고 일본인 학자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한 거죠. 할 때까지 뭘 했냐면 식민지식의 통계 자료를 본 거예요. 조선 총독부 통계연보라든 이런 것들. 이거 쭉 보게 되니까 성장했다더란 거예요. 일제시기에. 왜냐하면 그 전에 안병직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은 식민지 반봉건 사회구성체론이거든. 일제시기에는 뭐냐면 워낙 억압돼가지고 성장이 없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안병직 그것도 좀 무식한 얘기예요. 사실 그 사람도 보면. 없었는데 이걸 보니까 연 뭐냐면 3.5%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높은 거예요. 연평균이. 일제시기에 경제 성장이 있었다. 이건 주목한다. 그럼 그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기에 성장했다까지를 봤을 때 안병직은 요 1단계까지 공부했을 때는 안병직은 뭐냐면 일제시기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면 신식민지 지금도 우리가 경제 성장할 수 있고 그게 사회주의 물적 기반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2차 시기부터는 그냥 자본주의가 제일이구나. 식민지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자본주의 좋은 거야.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들이 바뀌게 된 것은 자기네들이 학자로 주장하고 통계를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이 두 번의 연구 프로젝트에 나온 통계적 기초. 이것을 지금 대학 교과서에다 다 때쳐넣은 거예요. 통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거고. 니들의 통계가 못 본 역사적 진실이 있다. 이 논쟁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배우에는 세계관이 있지만. 그리고 이들이 이제 교과서 쓴 건 아시니까 넘어가고. 이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이용훈이다. 그리고 이들이 뭐냐면 이승만 학단으로 가면서 내는 게 반일 종족주의인데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완전히 학술을 탈피한 극우 운동단체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선양 사업이에요. 네.
예, 그래서 낸 게 반일 종족주의하고 반일 종족주의의 투쟁이라는 거 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건 넘어갔습니다. 뭐 이건 이게 이승만 학당 홈페이지예요. 딱 이렇게 홈페이지 보는데 대한민국 건국 정신 배우면 건국절 만들자는 얘기잖아요. 건국 대통령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뭐 자기네들 또 강좌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용훈, 김용선, 얘들은 광주 사퇴라고 씁니다. 네, 그 다음에 조국, 누구더라, 서울대학교 요즘 트위터 자료 방송하는 역사학자. 네? 전우영이, 아이고. 그 다음 누군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걸 좌익으로 몰아채우는 건데, 예. 여기 보면 일제와 조선인 국적 논란 이런 거 있죠. 국적. 김문수 기억나시죠? 예, 이런 것까지 하는 애들이에요. 예. 이거 넘어가시죠. 이영훈이가 작사했어요. All the Anxiety. 그게 보면, 알겠죠? 가사 보면 눈물이 나요. 예. 예. 님의 유언 그 기도 가슴에 새기리.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영훈은 미쳤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됐다. 이거는 이제 55년도에 이승만이 80살 될 때 나왔던 이승만 대통령 창가가 지금 다시 부활한 셈이다. 내가 볼 때는. 이 세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넘어가죠. 예, 뭐, 넘어가죠. 이놈들 뭐. 김학은이 이러겠지. 여기 보면 교장 1사 말씀이 있어요. 뭐, 이걸 보면 알겠지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이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생기지 않거나 다른 나라 됐을 때, 그래서 이걸 딱 이단에 그래서 얘들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권이 바뀌면 계속 건국 쩔 논쟁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직선에 간 대통령.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직선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출발이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직선제. 이승만이 최초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감이 와야 돼요. 최초로 직선을 했는데 그것이 박정희 때 좀 이렇게 흔들렸는데 언제 다시 됐다? 87년 체제에서 다시 되죠. 87년 직선제야말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에 다시 이승만이 만들었던 자유민주주의가 부활 복구된 거예요. 원형대로. 그래서 난 최초의 대통령이 누구란 얘기예요. 노태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노태우가 정통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우의 정치적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가장 논쟁을 얘들이 많은 게 농지개혁 문제예요. 이건 옛날에 뭐 경제학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농지개혁 할 때 북한의 농지개혁과 남한의 농지개혁에 대한 비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또 보면 또 재생소작제도 이런 문제도 있고 하는 수많은 문제인데 대체로 이쪽이 좀 더 통계적으로 좀 요즘 먹히나 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농업 논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토지조사 사업. 1911년부터 12년 토지조사 사업은 내가 볼 때 한국 역사학계가 졌어요. 얘들보다. 네, 졌어요. 그 다음에 농지개혁도 내가 볼 때는 진보적인 부분이 섰던 부분에서 오히려 이쪽이 좀 더 나름대로 현실적인 설득력, 맞다가 아니라 유상분배, 유상몰수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주소작관계 사실상 이게서 상당 부분 없어졌다. 물론 여기서는 재생소작제라는 걸 들고 나왔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6.25 한미군사동맹, 그 다음에 국가경제 기초공업의 건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 시대 때는 경제 성장이 없었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아니란 거예요. 전후복구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후복구 사업. 그래서 애들이 뭐냐면 이승만 시기에 대해서는 자유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경제 파트를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50년대 경제사를 얘들이 완전히 고쳐 나섰었어요.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는 보면 원조경제, 차강경제 뭐 이런 식으로만 쭉쭉 정리했는데 예속성으로 그게 아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도 아마 넣을 거예요. 원자력 발전. 원자력. 자, 이런 것들로 해서 이미 그 대한민국 이야기라는 책에서 지가 다 썼던 책들이에요. 그걸 보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책을 썼으니까 보급하겠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로. 예. 예, 그걸 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당훈도 있어요. 예. 자유통상 이런 말도 쓰고.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안병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바뀐다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아시잖아요. 내가 식민지 반봉 사회구정체 논의할 때 식민지 반봉은 사회론을 자기 들고 나왔다. 그러다가 박힌재 선생한테 이제 깨지잖아요. 그죠? 네, 깨졌어요. 문화사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생운동 할 때 말하지만 우리나라 고려대학교도 굉장히 중요한
식민지 자본주의론 김준보 선생이라고 있었어요. 원래 그까지 같이 넣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조용히 사라졌지만 뭐 자기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인데 1984년 일본의 역사평론지에 나카무라 사토루, 이 나카무라 사토루가 이 사람의 이제 모든 뉴라이트의 경제학적 베이스 캠프예요. 베이스 이론이에요. 중진 자본주의를 보고 났다. 그래서 뭐냐 자기가 동경대 갔다는 거예요. 가서 공부를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고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반론에서 중자로 간 거죠.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거센코론 같은 건 혹시 정치학이나 경제학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캐치업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안병정에도 솔직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뭐냐면 놀란 게 식민지 시대도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공장수가 조선인 공장수가 굉장히 늘었다. 7,000개나 늘었다. 조선인 소유가 60%가 높더라. 그다음에 평균 3.6%더라. 경제 성장률이. 이거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1.5%를 가면 높은 수치다. 일본과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일본과 차별이 없었다는 경제 성장이었어. 이미 이게 80대, 90대 온 거예요. 자기 식민지 반봉건 사회 구성 채론하다가 일본의 나카무라 사토루 책 읽고 확 바뀐 거예요. 근데 뭐냐? 사회주의만은 그래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소련이 망하면서 넘어간 거죠. 근데 이건 제국주의 종속된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았던 기존 이론을 부정하는 근거다. 따라서 뭐냐? 후발 자본주의인 우리나라도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틀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뭐래요? 낙성대 연구소에 가서 자기 제자들한테 설득한 거예요. 근데 일설에 따르면 이렇게 설득했을 때 끝까지 버텼던 게 이영훈이래요. 이영훈. 근데 이영훈이가 넘어간 이후에는 이영훈이가 지금 가장 광적으로 앞장서서 이제 이 이론을 가지고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뉴라이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 건데, 시대정신이라는 그룹들이 있는데, 요건 내가 자주 표로 하겠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이제 간판적인 자기의 황장엽 있죠. 바로 회고록을 냈던 그룹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참고로 할 게, 박근혜 탄핵 당하면서 아까 사단법인 시대정신 같은 게 후원이 단절됐다는 거. 그래서 무기한 발언 중지다. 2017년 이후에는. 네. 앞으로 낼 필요도 없겠죠. 이제 뭐. 다 흩어졌으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삼종 세트의 마지막이죠. 예. 향신료들. 뭐 서경석 목사 너무 잘하는데 이 양반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예요. 상해에 있었어요. 임정의 외곽 조직에 있었는데 뭐 엄청나게 큰 독립운동가는 아닌데 예, 경신학교 관련돼 있죠. 됐어요. 있었고 김진호 목사도 다 알지만 이거 예, 빈민사목 활동했던 건데 예, 지금은 서경석 목사보다는 김진호 목사가 더 이렇게 설친다. 초기에는 서경석 목사가 더 많이 설쳤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서경 목사가 작년도에 보낸 거예요. 총선 직전에 보낸 건데 전라도 지역에 보낸 거예요. 보낸 것인데 4월 총선에 대해서 호남에게 보내는 호소문이에요. 이걸 보시면 이 사람이 80 노인대가 됐었는데 어떤 생각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좌파였던 나는 왜 우파가 되었나는 신앙 고백을 해요. 딱 근데 전부 다 뭐냐 한국에서는 좌파로 갔다가 우파로 갔더니 전부 다 이유는 뭐냐 딱 하나입니다. 북한이 알고 보니 지옥이더라. 이걸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논법이에요. 그래서 극으로 가요. 북한이 독재였으면 더 많은 민주주의자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알고 보니 북한이 독재더라. 그러면 대한민국은 뭐냐? 대한민국도 아직 부족한 민주주의네. 더 많은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극으로 가겠다잖아요. 이게 어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극자가 극으로 가는 거예요. 네, 하는데 그러니까 늘 이렇게 북한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요. 다들. 자기 사상의 내면적인 변화를 진지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곤란하게 된 게 나는 왜 극우가 됐냐를 설명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투항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자기는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냐 하면 태극기 집회를 시작했다. 근데 윤석열이 출구법에 태극기 집회 안 나갔다 할 때 자기는 극우는 제 체제를 안 맞았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뜻을 이렇게 고친 거예요. 우리가 문맥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자기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DJ 노무현을 제대로 개성해야지 본인이 주장해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DJ 노무현 정부 때 자기는 만약에 굉장히 충분히 행복했다고 얘기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호남 쪽이 자기한테 어필하려는 기반이에요. 근데 이재명은 뭐냐? 아니란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래서 이재명은 주사파 범죄자 개딸 정당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사람이, 노인네가. 사실은 이번에 저는 이렇게 봐요. 이재명을 잡아다가 어떻게 처형하려고 했냐면 윤석열 처형할 때 저는 이렇게 봤어요. 제 구도인데 이재명 잡아가가지고 성남시장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성남시가 또 하나의 NL에 또 하나의 또 상당히 강력한 시민단체들을 형성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하고 이재명이 엮였을 거 아니에요. 조직적인 게 아니라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제2의 이석기 사건을 좀 만들려고 했었다고 봐요. 그거 외에는 죽일 방법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번에 쿠데타는 비상계엄을 일단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국회는 잡아간 다음에 비상계엄 취소시키면서 비상입법회의를 만들어서 국회를 대체하려 할 때, 그 수많은 국회를 대체할 때 뭐냐면 선거 부정을 통해서 민주당 전체를 하지만 대가리들은 간첩 사건을 만들려고 한 거죠. 당연하죠. 그 상식 아니겠어요, 걔들이. 그러니까 HID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남시에서부터 시작했던 이런 공작들이 대권까지 장악을 하려고 하면서 하려고 했더니 가는 거죠. 그런 말은 거예요. 그래서 주사파를 그래서 넣는 거예요. 이재명이 무슨 주사파 사상이에요. 범죄자, 개딸,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나는 호남의 기독교인들이 했는데 이재명 독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또 하나 범죄자 조국 이렇게 나가는, 이게 지금 그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 당은 명확한 주사파 숙적이 굉장히 무슨 말인데 난 이게 쓰일 거라 봤었어요. 계엄령이 성공했으면. 그 다음에 한미동맹은, 그래서 이낙연을 키우자. 왜냐, 여기서 차마 윤석열을 지지하던 말은 못하죠, 호남에서. 그러니까 수박들을 키우시다. 예. 그렇게 해서, 예. 현재는 이재명 주사파 범죄 사당화를 촉진해야 된다 해서 이낙연 지지하자. 더도 안 바랍니다. 윤석열까지는 안 오셔도 되지만 이낙연까지 모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낙연이 다시 이제 부활하면서 개헌을 들고 나올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렇죠? 그 속아 넘어가. 똑똑한 사람들은 또 개헌이 돼야 들어올 수 있는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자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현재 정치구도에. 그러니까 이낙연이나 그 시원찮은 어중간한 늙은이들, 이들이 아마 개헌을 들고 나오면서 공간을 만들어내서 지들 해먹으려고 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데, 뭐, 예. 넘어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이런 거 하나의 정보 체계니까 이게 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넘어가죠. 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보수가 있냐 없냐를 좀 생각해 보자 할 때 저는 보수 없다는 거예요. 아, 있다면 그건 민주당이죠. 그 상식이에요. 세계 정치사에서 보는 내용적으로 보자면. 저는 이렇게 봐야 돼요. 해방 이후에 이 정치 지형을 잘 봐야 된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재헌의회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재헌국회. 48년 7월 17일 날 재헌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5월 달부터 선거에서 50선거가 있었잖아요. 50선거 할 때 잘 보면 알겠지만 맨 왼쪽이 이제 보면 북한이라고 칩시다. 북한을 뺍시다. 남한만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 뭐죠? 박헌영 했던 남로당 그룹이에요. 남로당이에요. 박헌영 그룹. 그럼 그 옆에 어떻게 되냐? 굳이 있다면 백남훈 그룹이에요. 백남훈. 신민당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 옆에 가게 되면 김원봉 그룹이에요. 김원봉 자신보다 그 정치 그룹들.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박헌영 그룹은 정통 좌파고, 근데 백남훈 같은 경우는 또 정통 좌파예요. 다만 뭐냐? 이 사람은 바로 사회주의로 가면 안 되고 굉장히 뭐냐? 우회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게 분당 구조하고 그다음 여러 계급을 거쳐서 쉽게 연합성 신민주주의 비슷한 거예요. 마오쩌둥처럼. 그래서 한국형 이제 가자. 이런 데서 좀 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김원봉은 제가 볼 때는 민족주의자예요. 민족주의자인데 사회주의적인 내용들을 가진 그룹들이 같이 있었던 거죠. 자기 그룹은. 근데 이쪽은 민족주의를 안고 가는 이제 민족주의 좌파라고 봐도 무방할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쪽과 행동 같이 하게 되죠. 민전에 참여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오게 되면 여운형이에요.
유은영 같은 경우는 공산당 선언을 번역했던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일제시기의 정통 공산주의자는 반드시 당적을 가져야 돼요. 중국에 있으면 중국 공산당 당원, 조선에 있으면 조선 공산당 당원, 일본에 있으면 일본 공산당 당원이 돼야 돼요. 그게 일국 일당주의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사회주의로 가긴 가야 되는데 현재 분단 구조에서는 사회주의로 가려면 내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남남 좌우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남북 갈등에서 남남 갈등, 남북 갈등 두 개를 다 같이 풀려고 하면 우리는 자본주의의 일정한 요소도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볼 때 그 모델은 영국형 3인 모델이면 좌우가 받지 않겠냐. 남남 갈등 없습니다. 이게 좌우 합작이잖아요. 좌우 합작을 한 이 중간파 정부가 북한과 합작하면 통일이 되지 않겠냐. 이게 이원영 노선이에요. 이게 우리 이서 이제 이원영은 중도 좌파예요. 그래서 그 모델 영국 노동당도 괜찮다고 했단 말이에요. 민족주의도 강하고. 그 다음에 오게 되면 중도 우파예요. 중도 우파로 오게 되면 누구냐면 그 옆에는 김규식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규식은 일종의 보면 언더드의 양아들이에요. 언더드 목사의 양아들.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콜레라로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언더드가 입양해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의 천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장로예요. 장로. 교회 장로. 누가 뭐래도 언더드의 아들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일제시기에 끝까지 누구하고 함께 했냐면 김원봉하고 같이 했어요.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그 연합정당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교를 간다면 비하자면 분명히 이 사람은 우익인데 학교 갈 때는 얘야 가자고 자익하고 가다 우익하고 학교 가다가 자익이도 같이 들어가자 좌우 왕따 없는 학교 만들자. 이게 김규식 노선인 거예요. 이 노선에는 그 부인의 역할이 컸어요. 김규식 부인이 아주 유명한 분이. 그 김규식은 우파이지만 좌파에서도 중간파까지 안고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옆에 가게 되면 안재홍이에요. 우리가 만든 신간회를 만들 때 민족주의 계열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안재홍 같은 경우는 뭐냐? 자본주의가 너무 자본 독재를 하니까 사회주의가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자본 독재를 다도 해야 사회주의도 안 나온다. 이해갑니까? 그러면 자본가도 양보해야 된다. 그 사회주의도 계급 투쟁하지 마라. 일제시대 때. 민족 분열시키지 마라. 그러면 자본가가 양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사회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제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계급적 분열을 뭘로 민족주의라는 이념 속에서 다 끌어안겠다. 이게 신민족주의예요. 그게 안종이 중도우파예요. 그래서 보면 이원영, 김규식, 안재홍까지 하면 중도 좌파에서 중도우파. 이들이 이제 중간파가 되는 거죠. 그 옆에 가면 누굽니까? 이제 그 옆에 가게 되면 진짜 정통 우파가 있는데, 그래서 뭐 보면 김구가 있잖아요. 김구 선생, 한독당. 나머지 다른 사람 다 빼. 김구 같은 게 뭐예요? 반공주의적인 민족주의잖아요. 이 사람은 정통 우파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 옆으로 가게 되면 이승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김성수 그룹 있죠. 한민당 그룹이 있어요. 이들도 반공과 우파인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김구하고, 중요해서 김구하고 이 한민당 이승만 그룹하고 나눠야 돼요. 김구는 뭐냐? 분단될 바에는 공산주의자하고도 대화해야 된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민족이 계급보다 우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에 가서 김일성 만나러 가잖아요. 사김씨 회담하러. 그러니까 김구는 분단이 될 바에는 공산주의자하고도 대화하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 난다는 게 이게 김구의 입장이에요. 이게 한독당 계열이고 임시정부의 주류의 견해죠. 근데 이승만하고 김성수는 뭐냐? 공산주의자하고 대화할 바에는 분단이 낫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본질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걸 좀 이렇게 이걸 잘 알아야 나중에 건국절 논쟁할 때 우리가 심도 있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회가 자꾸만 해방 3년을 좌우 갈등의 시대로 보잖아요. 저는 좌우 갈등이 기본적으로 있었지만 좌우 갈등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47년도, 48년도는 분단 반대 투쟁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앉으면 김구까지도 북행했잖아요. 제주도 4.3 일어났을 때 4.3은 보도가 안 됐지만 김구 보도가 됐지만 바로 김구가 북할 때 4.3 일어난 거예요. 제주에서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은 단선 반대 투쟁이었고 이 단선 반대 투쟁이 어디까지냐면 정통 좌파부터 어디까지 김구 그룹까지가 다 남한 단독 선거 반대 그룹이잖아요. 이해가 있습니까? 그러면 중도 우파부터 정통 우파인 김구까지를 좌익으로 부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해방 3년을
반드시 좌우 갈등의 시대로 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말리는 거예요. 증오의 시대로. 그 양자택일밖에 안 되고 회색 지대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좌우 갈등의 시대가 있었다면 따지고 보면 45년 8월부터 45년 12월까지 모스크바 삼상회의까지는 친일파냐 아니냐가 핵심이었잖아요. 그때는.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나오면서 찬탁, 반탁이라는 좌우 갈등이 시작되잖아요. 본격적으로. 그 46년도 국면이잖아요. 근데 46년도 국면에도 뭐죠? 1차 좌우합작이 있었잖아요. 좌우합작 운동. 그렇죠? 미군정이 배후에 있었다 하더라도 중간파가 나서고 그게 몇 달 주도했어요. 그 반드시 좌우 갈등만 있었던 거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 47년도 국면 가서는 좌우 갈등이 격렬해지긴 했지만 그래서도 2차 좌우 합작이 있었지만 짧게 있고 긴 예원영의 총 맞아 죽자 암살 당하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단화되는데 제가 말하는 핵심은 이때 50선거 때 김구 그룹까지 출마하지 않았던 게 중요해요. 안정도 출마 안 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럼 뭐냐? 재헌의회 그룹을 봤을 때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승만을 지지하는 그룹 있잖아요. 독립촉성회라고 하죠. 내가 볼 땐 말은 독립촉성이지만 분단촉성인데 이 이승만 지지 그룹하고 한민당 지지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무소속 그룹이고 그 다음에 지청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국가주의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우익 청년단체 그룹들. 예.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된 거예요. 이들이 국회에 당선이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재헌의 그룹에서 소수의 괜찮은 사람도 있었고, 독립운동에 한 사람도 있지만, 큰 주류는 무소속의 이승만, 그 다음에 김성수를 기반한 국내 친일파를 매개로 하는 한민당이 있고, 그다음에 상당수 무소속의 한민당으로 들어와 버려요. 출마할 때는 한민당에 인기가 없으니까 무소속 출마했다가 당선된 다음에 한민당 들어와요. 이 두 그룹이 대한민국 건국 주도 세력인 거예요. 한민당과 이승만이. 그런데 한민당에서는 이승만이 곧 죽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불로장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승만이 불로장생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고 계속 해먹겠다면서 부산 정치 파동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 부산 정치 파동 일으켜서 내가 계속 해먹겠다고 하면서 나왔던 게 직선제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직선제는 뭐다? 민주주의하고 관계가 없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이거는 국회에서 여소야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부산의 임시수도에서 자기 이승만이가 출마를 하면 한민당이 다수니까 그게 근데 무소속도 많이 들어왔어요. 중간파들도. 그때는 50년 5월 선거인가 6월 초 선거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 들어오면서 내가 국회는 못 되겠구나. 대통령이 못 되겠구나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공비가 나타났다 했잖아요. 무장공비 사건을 위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공비를 출연시키고 피켓 삼아서 위수령을 때리고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뭐냐면 국회의원들 다 끌고 가서 헌병대도 끌고 가고 그래서 강제로 표결을 했던 것이 부산 정치파동입니다. 이른바 발췌개헌이에요. 이걸 흉내낸 게 지금 윤석열이에요. 그때 그 사건을. 네. 그때는 감옥에 있던 그 죄수들을 풀어냈잖아요. 그러고 이제 공비가 나타났다고 사기친 거죠. 그 금정산 공비 사건이라고 해요. 그 조작 사건. 그렇게 해서 뭐냐면 직선제로 간 거예요. 왜? 부정선거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공무원 선거. 직선제를 해야만 부정선거 할 수 있는데 국회 안에서는 부정선거가 안 되잖아요. 여소야대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직선제에서 이승만의 발칙에는 그 자체의 개헌 자체도 불법이지만 그 개헌의 결과 나온 직선제는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위한 도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직선제도 갖고 민주주의다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승만에게 있었고 한민당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승만이 계속 가버리니까 한민당이 이제 민국당으로 바뀌었다 나중에 민주당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얘들은 다 같았어. 근데 뭐냐? 이승만 나중에 자기가 창당을 했어요. 창당을 했는데 그 자유당을 만드는데 자유당의 입당 조건이 뭐냐? 이승만이 대통령 출마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 당원 가입 조건이에요. 그래서 사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당. 자유당은.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계속 영구집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너 영구집권 하지 말라면서 갈라서게 됐다. 왜 갈라서냐면 같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보게 되면 좀 이상하게 됐는데 이거 좀 이상해. 다음 쪽 볼까요? 다음 쪽. 자, 이걸 이게 뒤에 있었구나. 이건 넘어가신다. 너무 복잡하니까. 예. 앞으로 돌아갑시다.
아이, 그게 근데, 그냥 제 말씀만, 이런 거에,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이 민주당으로 나왔던 한민당과 이승만은 6가지 중에 5개가 같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첫째, 뭐죠? 둘 다 뭐냐면 자본주의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예요. 둘 다 친미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친일이에요. 그죠? 이승만은 친일 세력은 아니라고 하지만 반민특위를 해체시켰잖아요. 친일 세력을 자기 권력기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친미고 자본주의고 그다음에 친일이고 그다음 뭐죠? 반공이죠. 그다음에 뭐죠? 분단 지지였죠. 딱 하나가 뭐예요? 딱 하나가 뭐냐면 나는 독재 해먹겠다잖아요. 이승만은. 아유, 나는 돌아가면서 해먹자. 미국식으로 가자. 이게 민주당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6분지 5가 갖고 6분지 1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같다고 해야 되느냐? 다르다고 해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건 늘.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요거 하나만 달라졌지 사실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들이 건국절 할 때 이 두 세력을 넣는 게 하등 갈등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건국절이 주요고 양쪽을 둘 다 신탁 통치 반대잖아요. 반탁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냐? 얘들이 근데 문제는 이 헌법을 계속 파괴해 온 거잖아요. 1조를. 파괴를 하니까 뭐죠? 그걸 이어받은 게 자유당에서 공화당으로 가고 민정당 가고 신한당 가고 YS 개인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갔잖아요.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게 헌법 파괴잖아요. 이 세력은. 이게 수구죠, 이게. 옛날이 더 좋았지. 각하 때가 더 좋았지 않은 놈들이란 거예요. 여기는 뭐냐? 딱 하나, 미국식 요거 하나 하자는 것 때문에 달라졌을 뿐이란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DJ까지 누구를 안 받아들이냐? 얘들은 노무현을 안 받아들인 그룹이에요. 노무현은 이 족보에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천대받은 거잖아요. 학벌도 없는 데다가 이 개족보에 없는 거예요. DJ는 있잖아요. YS는 있었던 그룹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제가 볼 때 한국에서는 이들이 수구고 이게 보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설을 볼 때는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보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사회운동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정치부와 한국에서는 언제나 아주 수구에다가 시대착오적인 정당에다가 그다음에 낡은 보수가 항상 싸우고 그게 진보는 올라올 때마다 댕강 목이 잘렸잖아요. 링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올라갔다 최초로 목 잘린 사람이 조봉암이잖아요. 그 다음 뭐죠? 진보당인가 또 해서 진보신당인가 NL 쪽이 또 정당 해체, 위원 정당으로 해체됐잖아요. 처음 다 손잡을 때 이 두 개가 손잡고 다 날린 거잖아요. 이거. 그 한국에서 그런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넘어가십니다. 이제 마무리하긴 해야 돼. 제가 이 말씀 넘어가는 게 제가 볼 때 한국 사회에서는 이 뉴라이트가 왜 이거의 핵심은 왜 뉴라이트는 역사 교과서를 주목했는가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게 핵심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 사회에서 저는 이 3가지가 있다. 첫째 뭐냐면 커다란 변화가 있어요. 노무현 정부, 정확하게 DJ 정부 때 이랬는데 첫째는 6.15 선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두 번째로는 2008년도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이거 얘기하면 이제 하고 세 번째가 과거사 청사.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좀 다르게 저는 보는 거예요. 동아일보에서 총선 이런 걸로 보지만 총선의 배후에는 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한 거죠. 잘 알다시피 제 딸이 유치원 때 6.15 선언을 봤어요. 그 텔레비전을 쫙 봤더니 매일 그 평양의 순안 비행장인가 나와서 껴안는 게 있잖아요. 김대중하고 김정일하고 하고 그 다음에 노래가 늘 반갑습니다 나왔잖아요. 우리 딸이 배운 최초의 노래는 반갑습니다예요. 유치원에서도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집에서도 불러요. 부르면서 뭐냐면 나한테 그래요. 막 반갑습니다 노래 부르다가 아버지 나는 김대중 할아버지보다 김정일 아저씨가 더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 인연이하고 입을 탁 틀어막았어.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저거의 저거의 수계에 대한 공공연한 찬양 고문 행위잖아요. 근데 입을 나도 모르게 틀어막더라고 나는. 그랬더니 아버지 왜 그래 그러는데 아빠 왜 그래 그러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합법이잖아요 얘들이 볼 때. 그래서 내가 나가서는 하지 마 어찌됐건. 그 꼭 옛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대모 나갈 때 절대 나가지 말고 대모하더라도 앞에 서지 말고 뒤에 서지 말고 중간에 있다 슬쩍 빠져나가라 아니면 골로 간다 이런 얘기 똑같은 거예요. 일단은 왜 젊은 사람이 더 잘생겼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트 소셜라이제이션이 바뀐 거예요. 최초의 사회가. 우리는 묻지다 공장자 때려잡자 김일성으로 배웠잖아요. 특히 저는 유신 세대예요. 68년도에 초등학교 들어갔고 69년도에 12월 달에 뭘 배웠어요? 국민교육 현장 운동자에서 이었던 세대잖아요. 내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죽은 거예요, 박정희가. 이미 세뇌가 다 돼 있잖아요, 우리 세대는. 자, 그러니까 뭐냐, 이 친구, 우리는 항상 뭐냐, 복수를 위해서, 근데 얘들은 뭐냐, 복수가 아니라 악수하는 걸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악수로. 복수에서 악수로 가버린 거예요. 그 내가 볼 때 이거 뭐냐, 이거는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의 탄생이다. 잘 아시다시피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탈리아 베로나에는 몬타규 집안과 카프레 집안에 두 원한 깊은 가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몬타규 집안과 카프레 집안의 젊은 청춘들은 가문의 복수를 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가 시작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태어난 세대잖아, 한국은. 6.25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근데 얘들 뭐죠? 썸 타버린 거예요. 최초로 뭐냐면 6.25에서 6.15로 열흘 차이지만 그게는 바로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의 탄생이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너무 이데올로기 분석적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이 세대 그렇게 설명하고 뭐 식민지 구조가 듣고 뭐 6.25가 남침의 북침 이렇게 가르쳐봤자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처음으로 증오로 아닌 세대였다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개성을 해보니까 DJ에서 논문을 와버렸잖아요. 그 뭐죠? 얘들 북한에다 편지를 쓰게 하더라고, 우리 딸이. 편지 쓰기. 그 다음 뭐죠? 꽃인가 씨앗을 보낸대요. 풍선에다 넣어서 북한에다가. 아, 내가 보기엔 머리가 아파요. 나부터. 딱 조중동이 치겠구나. 왜? 우리는 북에다가 꽃을 보내준 적이 없죠. 딱 한 번 보낸 게 뭐냐? 삐라밖에 보내본 적이 없잖아. 이해가 안 가? 삐라를 보내는 세대하고 꽃을 보내는 세대가 같겠냐고요. 그러니까 조중동에서 폭격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어떻게 했어요? 조중동이. 할아버지 6.25 세대들한테 보는 거죠. 6.25 체험 세대 아니에요, 그때는. 자, 이 아이들의 조부모들이 당신들의 손주, 손녀가 종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 엄청 때립니다. 당신의 손주, 손녀가 종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떠든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과 DJ를 합쳐서 얘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한 게 이거예요. 종북의 탄생으로 본 거예요, 이거를.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탄생으로 봤지만 아이들이 종북이 됐다는 거예요. 종북의 탄생.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광우병 파동이에요. 사실 이건 굉장히 이런 문제였잖아요. MB가 해줘서 이걸 한 거예요. 원래 미국 소고기가 들어왔을 때 사실은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통계적인 확률은. 근데 0.00 몇 프로라고 그러죠. 이게 만약에 광우병 걸린 확률이 5%였다 하게 되면 진짜 그건 이명박이라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뭐 하여튼 0.00 몇 프로고 발병하더라도 20년 뒤에 잠복기가 20년 뒤에 이따위 소리 했잖아요. MB가 그렇게 된 거죠. 개방 FTA도 했지만 0.00 몇 프로, 얼마 안 되네? 죽을 확률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무슨 착각이 있었어요? 통계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발병되면 사망률이 100%잖아요. 지는 안 먹더라도 누군가는 먹고 죽는다. 러시아 룰렛 게임일 뿐인 거예요. 먹는 사람은. 질 수 없으면 이 공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었잖아요. 먹는 사람은. 근데 이 이명박이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소고기 시식하는 걸 보여줬어요. 텔레비전에. 나 그거 봤거든. 미국 소고기 짭짭짭 때 맛만 좋구만 이런 말을 내가 터져버렸어요. 막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만화님이 설거지하다가 나는 광우병 걸려도 좋은데 그놈의 소고기라도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말도 있죠. 북한에서 미국서 달라고 한 적도 있었고 없는 사람은 묘한 경제적 소리면서 남편에게 한번 긁어내는 거지만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의외로 광우병에 대한 공포가 크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 우리 만화가 나는 광우병 걸렸는데 미국 소라도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고 딱 하는데 우리 딸이 그때 중학교 2학년 된 거예요. 딱 하더니 엄마 저거 급식으로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그 순간 우리 마누라의 설거지가 딱 동작 그만이야. 오늘 딱 하자. 막 돌리는 거예요. 계산한 거죠. 뭐냐? 그래서 유모차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미국 소고기가 어쨌든 그 당시 무상급식과 결합되어 있었다. 무상급식. 그렇게 되면 질 좋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의무적으로 줘야 되잖아요. 성장 과정에. 근데 한국 한우 못 먹잖아요. 우리도. 어쩌다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배급이 되려면 값싸고 맛있다는 미국 소고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려면 어린이집 2년,
그 다음에 유치원에 1년 하면 3년이야. 그 다음에 초등학교 6년 하면 9년이에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라며 6년 하면 15년이야. 이제부터 시험 문제가 달라진 게 미국 소고기를 15년 동안 먹었을 때 걸릴 확률은 100%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15년 동안 매일매일 소고기 먹는데 안 걸릴 놈이 있겠나? 이 공포가 시작된 거예요. 이걸 이른바 마음들의 세계하고 아이들의 세계가 공명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설거지가 못 치더니 그날 토요일 날 우리 집 사람이 데모 가자고 했어요. 우리 마누라가 최초 데모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다가 남자애들은 뭐죠? 군대 가서 또 먹을 수 있잖아요. 대학교 때 안 먹더라도. 이 공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공포가 나오는데 그 집회를 나갈 때 누가 하냐면 내 새끼 살려야 된다는 유모차 엄마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30대에서 20대 마음들이잖아요. 이들이 이재명 지지자로 나중에 가죠. 노무현 죽었을 때 그 지지자로 갔던 그룹들하고 갔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말가 딱 집회 나가자는데 어떻게 해요? 보온병하고 김밥을 막 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김밥하고 보온병하고 이거 뭐 한다니까. 가서 먹어야지. 나는, 이 사람아, 가투가 무슨, 김밥이 어딨어. 치고 나고. 그렇게 했어. 절대 앞에서. 근데 우리 마누라는 돗자리하고, 독자리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옛날에. 태어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마누라 생각하는 데모는 그런 거예요. 애들 잘 먹게 된다. 물 먹을 것도 없어요. 앉아야지, 돗자리 깔고. 내가 뭐라고 그러게 하나도 안 통해요. 그래서 내가 절대 앞에 줄 서지 마. 앞에도 쓰지 마, 뒤에도 쓰지 마. 옆에 있다가 프라자 호텔 옆으로 빠져. 조선 호텔 옆이나. 절대 경찰 앞에 쓰지 마라. 경찰, 왜 쓰지, 우리 딸이 경찰 앞에 왜 쓰면 안 되냐. 맞을 수 있어. 하니까. 우리 딸이 경찰이 왜 때리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린 맞는데 길들여졌잖아요. 우리 민주화 세대가 아니고 민주화 운동을 했지. 민주화 세대는 아니잖아요. 우리 폭력이 상실로 받던 세대잖아요. 그 세대가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중학교 2학년들이에요. 중3은 바빠. 고등학생들은 또 학원에 다녀야 돼. 중2병이 광우병으로 이전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얘들이 뭐 이해가 됐냐면 집에서 부모들도 이건 반대하잖아요. 내 새끼 못 죽이겠다. 근데 왜 대통령은 우리가 싫다는데 자꾸 먹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회과 과목 책을 보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 2조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 거예요. 이걸 피켓으로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헌법 1조를 들고 나온 세대가 이 중학교 2학년들이에요. 실제 내가 피켓으로 봤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니까 뭐죠? 대통령도 우리말 들어야지. 그래서 나온 게 국민의 명령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우리 국민의 명령은 말 안 썼잖아요. 독재 타도라고 썼지. 얘들,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 엄마 아빠도 나 소고기 안 먹는데 네가 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대로 난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며 교과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쭉 나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뭐냐면 딱 집회 나왔는데 저도 그때 우리 말하면 열심히 나가니까 저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중학교에 그 피켓을 들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들고 있는데 우리는 광우병을 유발하는 미국 소고기를 먹기 싫어요 하니까 그 길잖아요. 그럼 아주 짧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짧게. 우리 구원을 짧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했어요? 미국 소가 싫어요 했더니 우리 귀에는 뭐가 들려요? 공산당이 싫어요 같은 소리 있잖아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니까 딱 나는 이제 미국 소가 싫어할 때 우리는 뭐가 들리냐면 소자는 안 들고 미국이 들려 귀에.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재수하게 큰일 났습니다 하니까 왜 하니까 어르신 당신의 손주 손녀가 반미 운동을 합니다. 왜 하니까 미국 소가 세상에 싫대요. 그 소 중에서도 미국 소가 싫더라고 합니다. 걔도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미국 소를 싫어하냐는 거야. 이게 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에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걔들 뭐냐. 미국에 있는 소래요. 미국에 있는 소. 그 반미 아니에요. 당신의 손주, 손녀가 반미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70대들이 아니, 내 손주들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어르신들이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해서 나온 게 격대 교육이란 말이 나와요. 옛날에는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가르쳤습니다. 해서 격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사실로 나와요. 그거야 뭐냐. 어른들이 아니 애들이 뭐 광우병 걸린다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다 넘어갈까. 그러면 애들 엄마가 똑바로 가르쳐야 되니까 글쎄 그 애들 엄마가 바로 386 빨갱이입니다 해서 386 학부모 빨갱이 놀이 나와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똑바로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학교는 이미 정교조가 장악했답니다. 그래서 좌파와의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부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 이러한 이유가 따라서 이 아이들이 뭐냐 그 수구 세력에 입장에서는 종북과 반미의 탕생이에요. 이 얘들 절대 우리 안 찍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통적인 반공순미라는 구도가 사라진 거잖아요. 이 세대로서 자기들 그렇게 진단한 거예요. 여기다가 마지막에 뭐냐 핵심은 과거사가 들통나게 된 거예요. 잘 알다시피 민족문제연구소 7인명 사전 나오고 노무현 정부 이래 국가 차원의 과거사 청산 나왔는데 오늘 그냥 한국의 수구는 일제시대에는 뭐라고 써요? 김성수 하면 민족의 선각자 이렇게 늘 나오잖아요. 교과서 위인전부 그죠? 일제시대 친일파 보면 다 유학파가 많아. 그럼 전부 다 민족의 선각자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민족의 선각자가 아니라 반역자고 친일파더라. 김성수는 국가 반역자로 대한민국 관부에 실린 사람이에요. 방응모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교과서는 일제시대 때 민족주의로 나오잖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주들은 전부 다, 그때 MB가 대통령일 때 친일 반민족,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이명사들이 민간이니까 별로 법적인 게 없는데 반민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죠. 제2의 반민특위. 만든 국가기구에 의해서 뭐냐면 강만규 선생님이 찍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의에 붙여가지고 반민족 행위자라고 결정이 나서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회에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돼서 승인이 돼요. 그래서 국회까지 보고가 돼서 대한민국 간부에 실린 거예요. 국가공인 방문자예요. 이 조중동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동아일보가 고소하고 조선일보도 소송했는데 우리가 다 이겼죠. 민족문제연구소가. 7일 이명사전에서도 이겼으니까 국가반민족에서도 다 패소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인 반역자가 됐어. 선각자가 아니다는 게 들통나서 해방위원회 보니까 이승만 했더니 이건 민간의 학살 주범이네. 10만 명인지 100만 명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잖아요. 이게 숫자가. 그 다음에 독재 정권의 인권주의인 용공조작이 다 나왔잖아요. 용공조작. 지금도 계속 재심 중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 보죠. 이게 핵심이 뭐예요? 이게 교과서에 실리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2008년도부터 교과서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과를 우리 술 준비가 됐어. 이거 저희 유일하게 2개만 반영된 거예요. 그전에는 뭐죠? 광주 사태가 광주 민주항쟁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바뀌고, 제주도 4.3 사건이, 4.3 폭동이 4.3 사건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뭐죠? 이 2개가 넘어가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향후 이 사실이 교과서에 실리면 수구의 감춘 역사가 드러나고 수구의 위장 정통성론이 붕괴 위기에 있었다. 이해가 됐어요. 저는 이러한 맥락들이 숨어 있는 배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항 이데올로기에서 나온 게 뉴라이트다. 넘어가죠. 마지막 장 같은데. 예, 뭐, 이거 그러다 가시라는 그거 알죠? 조갑제 친구. 그러니까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얘들이 일본 우와 손을 잡는 거예요. 뉴라이트가.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자학사계란 말이 나왔잖아요. 예, 뭐 역사 수제 이런 말은 필요 없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뭐 교과서로 넘어가도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 뉴라이트의 핵심이 뭐냐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에서 보면 2008년도 MB 때 2008년도가 뭐냐, 우리가 볼 때는 45년도니까 광복 53년인가 그렇잖아요. 63년. 얘들은 건국주를 2008년도에 최초 시작하면서 나온 대한교과서. 그러니까 이게 모본이 되고, 여기에 근거해서 교과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용우리가 이거 쓴 거예요. 직접 자기가. 집필을 했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나온 게 뭐냐면, MB와, 박근혜 때 바로 교학사 검정교과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시원찮은 교과서예요. 더 실력은 논문을 썼을까. 그거 나서 같은 해, 2013년도인데, 요 2013년도에 이용훈이 뭘 쓰냐면, 5천만 원을 받아요. 경기도 문화진흥원인가, 경기도 문화원인가 한 데서. 5천만 원의 용역을 받아서 쓴 게 경기도 현대사인데, 이게 공무원 교육교재예요. 경기도 공무원 연수교재입니다. 왜냐하면 이용훈은 자기 경제학적 얘기 집필진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라고 했지만 자기도 직접 쓰고 싶었어. 쓰고 싶은데, 얘기했는데, 이때 뭐냐면 경기도 도지사가 김문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김문수가 해라 했더니, 원래는 안병지기가 쓰기로 했는데 안병지기는 돈이 적다고 안 썼대요. 그래서 이용훈이가 쓴 게 경기도 현대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세트가 나왔구나.
그 경기도 공무원 시험은 그 당시에 김문수 있을 때 이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사만의 시험 본다면. 그러고 나서 뜸했다가 그 다음에 반일 종족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새로 한국사 나왔다가 학력검정원인가 뭐 이상한 데 있잖아요. 이름 긴 책 나왔는데 이건 뭐 두 군데밖에 채택이 안 됐어요. 이제 또 날아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MB, 박근혜, 윤석열 이 세계에서 다 뉴라이트가 권력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죠? 이 올드 라이트나 뉴 라이트나 이제 하나로 융합이 됐다 보셔야 되고 융합된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죠. 예, 넘어가죠. 요런 게 있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참고로 이제 우리 추억의 해방 전후사 인식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비판으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야기라는 게 아주 읽기 쉽게 내서 두껍긴 한데, 전부 다 이용을 한 거예요. 여기 다 필자가 박지향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앞에요. 그러니까 한국 출판문화대상 학술은 우수학술도서 아시겠죠? 한국에서도 사실은 지배 엘리트는 다 뉴라이트자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 같은 생각이 파편화되어 있었는데 이걸 체계화시켜준 게 이용훈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옛날 은사 곽상경 교수만 해도 그래요. 네, 넘어갑시다. 넘어가죠, 이런 거는. 영향이 있어요. 댓글들을 제가 쭉 봤거든요. 예, 그래서 뭐, 댓글에 뭐, 굳이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예, 뭐, 그 다음에 이제 교학사 아시니까 넘어가겠고. 이 권희영하고 이명희가 교학사인데, 이 권희영이하고 이명희라는 사람은, 이명희는 공주대학교 교수고, 그 역사교육학과 교수예요. 권희영이는 한국과학중앙연구원 교수예요. 근데 이 권희영이는 원래 RTC 전공이에요, RTC. RTC 전공이고, 프랑스에서 돌아와서는 데뷔하는 대중적인 글이 역사 비평에 실린 게 소련 비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중앙연구원에서 한국에 관한 논문도 썼지만 정통 한국사 무자는 아니었다. 이명희는 일본의 히토시마신가 일본의 그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근데 뭐냐면 콜링우드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 철학자가 있어요. 콜링우드.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역사 교육론이에요. 둘 다 정통 한국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학계는 고대사로 갈수록 보수가 많아요. 근현대로 갈수록 진보가 많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김정백 이런 사람도 나오잖아요. 고대사에서는. 그런데 뭐냐면, 역사학계 자체는 그 극자 이런 것도 그것도 없는데, 한국 역사학계, 한국사가 워낙 흔드니까 이 어정쩡한 이 사람들이 지필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들이 뭐냐면, 아까 나도 뉴라이트 대한교회가 뺏겼는데 잘 못 뺏겨서 그조차도 틀리게 뺏긴 게 많아가지고 욕먹었어요. 예, 그거 굉장히 현재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맞아, 이런 인식이 있다. 이들이 만들 때, 김성수, 김한란의 친일은 선택 문제다. 친일파 청산 다루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했고, 그 다음에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인데, 권영희가 뭐냐면, 그 당시에 있던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자체가 전부 다 종북 교과서라고, 종북 교과서. 예. 제주도 4.3은 남로당의 폭대, 이런 아주 극악한 놈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정치권과 결합되어 있죠. 김무성이, 집안에 저가 아버지 김용주 그 친일은 우리 연구소가 다 공개했었잖아요. 다 뿌리가 있더라고요. 고대 교수하다가 한림대 교수 같은 유영익, 가출신인데 이 사람은 이승만 마니아예요. 그 다음 넘어가죠. 넘어가죠. 뭐, 이제 이런 거 다 지나갔고. 그리고 이런 것들, 수능 출제, 얘들이 나온 거예요. 수능 출제라 기업입사 시험에 채택하라고 했어요. 했다는 거,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것이 아까 다 안 되니까 국정화로 갔고, 예. 이제 다 끝났네. 역사에서 이제 국정화로 가면서, 그러니까 다시 안 되니까 공군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고, 넘어가죠. 그래서 국정화가 됐는데, 탄핵 당하는 바람에 그 교과서 사라지게 된 거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이제. 네, 넘어가죠. 이제 반일 종족주의.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책들이 나머지 책은 읽을 필요 없고 굳이 보자면 이런 책들 사실 필요도 없다. 예. 여기까지로 이제 끝내죠. 예, 시간도 다 됐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뭐 혹시 특별히 질문하실 게 있으십니까? 질문 예. 우리가 디프리 가서 하죠, 뭐. 예. 여기서 하게 되면 너무 그래. 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신다고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예.